내가 이거 시험 보는 당일에는 수업이 없어갖고 서울에 이제 친구를 만나러 갔는데 지하철을 타고 돌아오는 길에 뭐한 7시, 8시쯤에 고등학생들이 지하철을 타고 가더라고. 근데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고3이고 모의고사를 봤어. 목요일에. 근데 6등급이 나왔다는 거야. 그래서 공부를 좀 못하나 보다 싶었는데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잘하는 애들이야. 근데 6등급? 이번에 모의고사 등급이 6등급 나올 것 같다고 하는데 무슨 말인지 나는 이해를 잘 못했거든. 난 너희들이 하는 용어나 이런 게 약간의 그 괴리감이 좀 있어도 그래도 대부분 알아듣는 편인데 6등급? 뭐 게다가 뭐 이제 수학 얘기도 하고 영어 얘기도 하는 걸 들어보니까 진짜 공부를 못하는 애들은 아니야. 엄청 잘하는 애들이거든. 셋이서 얘기를 하고 가는데 웬 6등급이지? 이번에는 뭐 5등급을 맞아야 되는데 뭐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 근데 알고 봤더니 이제 전부 다 합산해서 5등급이더라고. 국어, 영어, 수학, 사탐 2개? 뭐 문과 학생들이었던 것 같은데 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 그래서 요즘에는 그렇게 얘기를 하니 너희들도? 난 놀래갖고 5등급 거리길래 이번에 모의고사 5등급 나올 것 같아. 그러길래 사실 뭐 어떤 과목에 5등급 나온다 이런 얘기를 해도 하는 이게 얘기가 좀 수준이 다르다는 걸 좀 느꼈거든. 그러면서 걔네들한테 말을 걸고 싶었는데 말은 걸 수는 없고 답답해갖고 그랬었어요. 일단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교육청 문제도 중요해. 그 다음에 오답 잘 해야 되고 문제 스타일 요 스타일 자체가 수능으로 바로 반영이 될 가능성이 몹시 커. 올해 또 출제위원들이 뭐 많이 바뀔 수도 있지. 근데 일단은 교육청,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스템 구조상 평가원 문제를 기존에 계속 내셨던 분들이 작년에 많이 교체가 됐단 말이야. 그분들이 다시 또 수능 문제를 출제하는데 들어가지는 못해요. 당분간은. 이게 정권의 어쨌든 힘으로 그런 상황이고 교육청 문제를 내셨던 분들이 그나마 이제 문제를 내셨던 사람들이라 후보 중에 하나라서 이제 내러 들어가는 건데 이제 그거를 계속 고민을 하시면서 당연히 이런 교육청 문제도 잘 봐야 돼. 근데 교육청 문제를 이런 게 보는 시점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아요. 내신 기간에 이렇게 껴있는 경우도 있고 5월에도 하나 있고 부산은 5월을 안 보나? 5월에 보는 학교 5월에 그래도 있네. 거의 안 보는 지역도 있고 뭐 그래요. 그리고 이번 교육청에 대한 이제 질문은 이렇게 던져줘야 돼. 이걸 잘 봤냐 못 봤냐 뭐 사실 그런 건 의미가 있지 당연히 있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시험을 보고 나서 이 3월 교육청 모의고사의 이번의 의미는 이제 작년 수능 문제와 작년 평가원 이런 기출 문제를 잘 풀었느냐에 대한 질문이야. 그래서 만약에 이 모의고사를 많이 못 봤다면 당연히 반성을 하시고 그 다음에 다음번 가장 중요한 점이 6평이잖아. 6평을 대비를 잘 하셔야 돼. 그래서 6평하고 이제 3월 모의고사의 유형이 같을 것이냐 다를 것이냐 뭐 사실 그런 질문도 의미는 없어. 왜냐면 내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모든 시험 문제는 다 기출 문제를 기반으로 해서 내고 기출 문제를 잘 공부를 한 친구들은 어떤 문제를 봐도 똑같아 보이거든. 그러니까 내 기준에서 모든 시험 문제를 보면은 그냥 나온 문제 또 나왔고 또 같은 걸 재탕해 요것만 살짝 바꾼 거 이런 느낌으로 보는데 너희들은 볼 때마다 이제 새로운 느낌으로 본다면 아직은 기출 문제에 대한 이제 연습 그 다음에 익숙함 이런 게 좀 부족하다는 얘기야. 그래서 기출 문제는 수능 바로 직전 전날까지도 기출 문제는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반복하는 이제 방법, 그 다음에 이제 그 강도, 그다음 밀도 이런 것들을 좀 조절하는 것뿐이지 기출 문제는 계속 끌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3월 모의고사는 그냥 기출 공부 잘 했니 이 질문이야. 거기에 대한 평가고 뭐 점수가 좋으면은 사실은 당연한 거고 점수가 안 좋으면 이제 긴장해야 돼. 당연히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6평부터. 그리고 내가 미리 얘기하는데 현역 학생들은 이제 패턴이 이래요. 6평을 그냥 잘 봐야 돼. 6평을 망하면은 안 좋은 패턴으로 들어가거든. 사이클이 안 좋아져. 6평을 잘 보고 9평을 좀 적당히 못 보고 그래야 수능이 올라가요. 다른 과목은 모르겠고 수학은 그래.
그래서 6평을 최대한의 본인 점수의 최대치를 찍어야 못 봤다, 9평도 못 봤다, 수능날 이렇게 다시 반등을 하거든. 근데 6평을 못 보잖아? 그러면 6평 못 봤으니까 이제 9평 올려야지 하고 여름방학도 있고 하니까 엄청나게 달려서 9평을 잘 봐. 그러면 이제 수능날 이게 또 떨어져. 왜냐면 9평 때 잘 보면 이제 세상이 끝난 것 같은, 그냥 뭔가 수능 시험이 끝난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또 들거든. 긴장감이 안 생겨. 그래서 현역 학생들은 6평을 어쨌든 최대한 점수를 받을 수 있게 보셔야 돼. 근데 이번에 한번 당해봤으면 알 거야. 보니까 실수로도 많이 틀렸고, 그 다음에 시간 부족 현상도 좀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왜 그랬는지를 정확하게 분석을 해보세요. 그래서 본인이 개선을 해야 되는 부분이 뭔지 그 고민을 많이 하셔야 돼. 그러니까 요거 이따가 다시 너희들 쓴 거 나눠줄 건데 복사만 해서 본인의 문제점이 이렇게 보셔야 돼. 이제 실력이냐, 실력, 개념 쪽하고 관련이 있어. 실력 쪽은 뭐 문제풀이 양하고도 관련이 있겠죠. 그 다음에 이게 실수냐, 시간이냐, 이걸 잘 나누셔야 돼. 일단은 이제 욕심이 많은 친구들은 이제 내가 이런 얘기를 해볼게. 작년 같은 경우에 6평을 이제 재수생이 보고 92점 받은 학생이 있어서 요 얘기도 한번 했을 것 같은데 92점 받으면은 6평에서 92점이 진짜 잘하는 거예요. 정말 초안정적인 1등급이거든. 1등급 컷이 뭐 84점 이런 데서 끊기기 때문에 그래서 작년 6평은 좀 많이 어려웠어. 그래서 92점이면은 정말 괜찮은 점수야. 이 정도면 웬만한 그때 이제 점수 자체로 환산을 했을 때 국어가 점수가 좀 괜찮고 과탐도 좀 받쳐주면은 인서울 의대를 뭐 충분히 뚫고 갈 수 있는 점수예요. 이 정도가. 막 100점 받아야 인서울 의대 가고 뭐 그런 게 아니야. 정시로 또 이렇게 환산이 됐을 때 가능한 점수였습니다. 근데 이 친구는 이제 뭐 이런 얘기를 해서 이거를 당연히 100점으로 만들고 싶겠지. 이 100점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게 무엇이냐 했을 때 대부분의 학생들은 이 실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고난이도 문제를 어떻게 잘 풀 것인가, 더 잘 풀 것인가 그 고민을 할 텐데 그렇지는 않았어. 이 친구의 고민은 계속 이 92점을 100점으로 만들기 위한 이 중간 과정에서 계속 고민하는 게 준킬러 문항이었어요. 왜냐면 이런 얘기를 했거든.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해. 92점에서 100점으로 만들 때 선생님 저는 한 5분만 시간이 더 있으면은 100점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5분이 안 생긴대. 근데 그 5분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짓을 할 거냐라고 했을 때 이게 너희들의 전략 방법은 이제 선택은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전략 방법은 2, 3점짜리에서도 전략을 잡을 수도 있어. 왜냐면 2, 3점만 해도 이게 17문항이고 100점이 48점이야. 48점. 2, 3점만 잘 찍고 잘 문제를 풀고 거기 4점짜리 이제 주관식 7문제 중에서 이제 잘만 찍으면은 뭐 60점까지도 나와. 그래서 60점 이하는 사실은 이제 2, 3점짜리도 이제 위태위태한 이런 상태거든. 근데 이제 그 이상이 일단 되면 당연히 그 이상이 되면은 4점짜리 문제들을 더 연습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4점짜리 준킬러라고 부르는 이 10문제. 뭐 보통 이제 킬러는 이제 3문제라고 뭐 전통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더 늘어나는 상황이긴 한데 이게 12점, 이게 40점. 요 부분을 시간을 줄일 것이냐 아니면 요 부분을 시간을 줄일 것이냐. 킬러 문항에서는 시간을 줄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킬러 문항은 시간을 쓰는 거야. 근데 이제 요 영역에서 어디에서 시간을 줄일 것이냐를 선택을 해야 되는 시기가 올 거거든. 그러니까 뭐냐면 2, 3점짜리를 내가 너희들한테는 이번에 뭐 이제 따로 연습은 안 시켰는데 6평 전에는 요거 한번 시켜볼 거야. 이게 감각을 올려주려면은 이걸 한번 해야 되거든. 2, 3점짜리를 가지고 무슨 수업 시간에 하냐고 그럴 수도 있는데 2, 3점짜리를 현역 학생들하고 그러니까 수능 때 3등급 정도 받은 친구들 그러니까 수능 때 3등급 받은 친구들을 너희들이 무시할 수 있는데 절대 무시할 만한 수준이 안 돼요. 왜냐면 수능에서 3등급을 받은 친구들이 지금 너네들 학교에 보통 이제 전교 1, 2, 3등? 요 정도 실력이랑 비슷한 그러니까 한 3등쯤 되는 실력이라고 보시면 돼. 왜냐면 일반고 같은 경우에서도 수능날 3등급, 전교 1등이 3등급 받아오는 게 비일비재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모르지만 3등급 정도의 수준이면은 이제
정말 단련이 잘 된 학생들이거든. 근데 그 친구들이 재수생들 2, 3점짜리를 풀 때 보통 이제 요거를 15분 컷 요 정도에 들어와. 17문제 푸는데. 근데 현역 학생들은 일단 20분이 넘어요. 17문제 푸는데. 이건 내가 몇 년째 이거를 해보는데 좀 손이 빠른 이제 재수생들, 그러니까 이미 수능날 뭐 이제 2등급, 1등급 받은 친구들은 여기 10분 컷까지도 들어와. 10분 컷. 엄청 빠른 거예요. 아니 근데 이게 가능한 게 너희들 알겠지만 1번 푸는데 10초, 2번 푸는데 20초 이 정도 걸리기 때문에 탁탁탁 풀고 막힘없이 그냥 쫙 들어가 버리면은 주관식까지 17문제 풀면은 10분 컷이 실제로 가능은 해. 근데 뭐가 문제냐면 이렇게 시간을 줄여버리면은 이게 오히려 실수 부분이 더 많이 발생을 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시간을 나는 줄여야 되겠다라고 목표를 가지면은 여기서 줄일 수 있어요. 확실히. 여기서 줄일 수 있는데 한계가 좀 있어. 그러니까 얼마든지 시간을 줄일 수는 있기는 하지만 이게 시간을 줄인다고 능사는 아니라서 이렇게 시간을 확실히 뭐 10분 컷으로 줄여놓으면 거기서 실수 하나 틀려버리면 이거는 안 줄이는 게 더 낫거든. 차라리 20분에 풀고 안정적으로 그 점수를 다 얻는 게 나은 거지. 그래서 그런 경험들을 해야 돼. 거기에서 시간을 줄일 수 있어. 그러니까 내가 이번에 시험을 봤는데 시간이 부족했다. 5분만 있었으면은 한 2문제는 더 풀었을 것 같다. 라고 생각이 들면 이제 이런 걸 고민을 하셔야 돼. 그러니까 고난이도 문제를 푸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서는 이게 점수가 안 올라가요. 그러니까 실력은 올라가지만 점수가 안 올라가는 일이 벌어진다고. 그러니까 내가 실력이 올라가면서 점수도 올라가야 되는데 내가 92점 받았으니까 킬러 문항만 풀어야지 하면은 점수가 아무리 애를 써도 안 올라가. 그러니까 그 재수생도 이미 그걸 알고 와서 저는 킬러 문항은 풀 만큼 많이 풀었는데 이 중간에 대한 요 중킬러 요쪽에 대한 시간을 확 줄여갖고 더 문제를 더 빨리 풀고 싶은데 그게 안 됐어. 그래서 작년에 그 친구도 여름방학 때 그 오히려 중킬러 반을 매일 하는 그 반을 들어왔었거든. 그래서 이제 구평 때 이제 딱 100점이 나오고 수능날 96점이 나왔어. 뭐 수능날 근데 뭐 하나 틀리는 거는 뭐 어쩔 수가 없었어요. 뭐 워낙 잘하는 친구긴 했는데 그렇게 점수를 맞춰가야 돼. 그래서 그냥 무작정 그냥 킬러 문항만 풀고 있으면 안 돼. 그래서 본인의 능력만큼을 시간을 줄일 수 있는 데를 타겟팅을 해갖고 잡아야 되고 이 중킬러 4점을 시간을 줄이는 거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영역이야. 근데 하고 있지만 이거를 이제 줄이는 방법은 조금 다릅니다. 2, 3점은 너희들이 이미 유형이 고정이 돼 있어서 사실 2, 3점짜리로 너희들이 막 고민을 할 수준은 아니거든, 확실히. 근데 4점짜리가 이제 너희들이 봤을 때는 요 놈이 이제 항상 너희들을 괴롭힌단 말이야. 근데 요 놈도 유형이 분류가 돼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 있잖아. 뭐 극한함수나 뭐 함수 긁기나 뭐 지수로 그 합답형 뭐 좌표 세팅 이런 것들 하는 게 지금 요거 하는 거예요. 요거. 그래서 이거를 이제 6월까지 6평 전까지는 계속 이쪽으로 파고 들어갈 거고 테마를 잡다가 조금 더 깊이 들어가야 되는 건 이제 우리 교재 좀 본격적으로 진행하는 그런 교재들로 더 진행을 할 거고 이쪽을 이제 계속 1년 내내 잡는다고 보시면 돼. 시간에 대한 문제는 이쪽을 줄여놓고 나면 이쪽을 중킬러 부분에 대한 반응 속도라고 하죠. 이쪽을 올려놓고 나면 킬러로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는 여유가 생겨. 자, 요 4점짜리 요거를 잡는 데 있어서 방법이 되게 많아요. 근데 문제를 많이 푸는 것도 하나 방법이고 유형별로 얘네들 연습하는 것도 하나 방법이고 더 중요한 게 이제 하나가 있는데 이거 내가 한번 설명했을 거야. 모의고사를 풀고 나면은 너희들이 이거를 이제 일요일까지는 맞춰야 되는데 뭐냐면 이거 오답에 유사문항 풀기 있지. 유사문항 풀기 요거를 일요일까지는 하셔야 돼.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늘어지면은 이거를 이제 더 이상 이제 머릿속에서도 그렇고 기억에 대한 부분이 잊혀져 가기 때문에 시험을 보고 나서 사실 일주일 안에 오답하고 유사문항을 맞춰야 되거든. 사실 모든 과목이 다 마찬가지야. 수학을 풀었을 때 이번에 예를 들어서 몇 번이라고 할까? 14번? 14번 유형이 있어. 얘를 틀렸어. 내가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림은 그리지만 너희들 머릿속에 뇌구조예요. 14번에 대한 영역이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어. 그리고 이게 어떤 특정한 수학의 파트
몇 개씩 이렇게 연결이 된 부분일 거야.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한 덩어리는 아니고 이렇게 다른 덩어리로 다른 영역까지 이렇게 있을 텐데 그냥 집합처럼 표현을 한다면 이런 거지. 근데 유사문항을 푼다라는 개념이 뭐냐면 너희들이 이 문제는 틀렸지만 이거를 다시 푸니까 설명을 들으니까 이해가 될 거고 이해가 됐다라는 거는 너희들이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머릿속에서의 소스, 그러니까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자체는 가지고 있는 건데 하필 시험 때 이게 안 풀린 거란 말이야. 실수를 해서 틀리든 아니면 뭐 시간이 부족하든 안 풀린 이유가 있을 거야. 그 이유들이 시간이 됐든 개념이 부족했던 이거는 유형을 이제 비슷한 유형을 찾는 상황을 작업을 하면 14번과 비슷한 문제가 기출문제를 이렇게 넘기다 보면 분명히 있어요. 아까도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이거랑 완전히 똑같지 않아도 돼. 예를 들어서 그냥 뭐 함수 세팅 부분만 해도 gx는 뭐 x에서 x 더하기 뭐 이런 모양만 비슷하게 된 것만 다 찾아서 풀어도 되는 거고 그냥 모양이 비슷한 거 아니면 유형이 비슷한 거 그냥 겉보기 비슷한 거 상관없어. 그냥 유사문항을 풀다 보면 이런 모양이 비슷하게 걸쳤네. 14번이 요 문제라는 건 아니야. 이렇게 걸치는 거 이렇게 걸치는 거 이런 애들을 3, 4개 정도를 풀다 보면 이 전체 영역이 다 자극을 받는다고. 이 전체 영역이 자극을 받았을 때 다음에 시험을 보게 되면 문제가 어디서 출제가 되냐면 기존에 있던 문제랑 완전 딴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냥 엉뚱한 영역에서 이렇게 나오게 되면은 요 부분이 겹칠 때 이 반응 속도가 완전 달라져. 겹칠 때 반응 속도가 완전 달라진다고. 이게 너희들이 이해하는 문제에 대한 이해력, 그 다음에 풀이 속도 이런 것들이 완전 달라져요. 그래서 이걸 미리 자극을 시켜놓는 거야. 유사문항을 많이 푼다라는 게 미리 자극을 시켜놓는 거야. 너희들이 사실은 내신 이제 준비하면서도 이미 이런 것들은 다 겪었지. 왜냐면은 쌤같이 유형별로 막 이렇게 촘촘하게 혹은 뭐 이제 마플 시너지인가? 문제 엄청 많잖아. 유사문항들을 계속 푸는데 그게 익숙하면은 문제를 보자마자 달려들어서 풀 수가 있어요. 근데 처음 너희들이 그 문제 유형을 처음에 봤을 때는 그렇게 못한다고. 문제를 또박또박 읽으면서 천천히 풀지. 근데 그게 완전히 익숙해지면은 그냥 즉각 반응이라 그래. 보자마자 이렇게 탁 하고 들어가는 그런 상황으로 반응을 하는데 수능날 이제 중요한 거야. 수능날 이 4점짜리를 풀 때 내신 문제처럼 막 즉각적으로 팍팍팍 반응하기는 힘들어. 근데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이게 이제 4점짜리 요 10문제 있지. 주관식 포함해서 객관식까지 다 해서 10문제 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 10문제 중에서 이게 다 모든 문제가 즉각 반응으로 반응하지 않아도 이 중에 딱 2문제 정도만 내가 공부했던 유형이야. 공부했던 뭔가 유사문항이야 라고 느껴지잖아? 그럼 요거 2개만 반응 속도가 빨라져도 이 전체에 나비 효과라고 아니? 그냥 아주 그냥 미세한 영향이 전체 시험에 큰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이게 여기서 한 2, 3분 남고 여기서 2, 3분 나오면 전체 시간에서 5분 이상의 시간이 남게 되는 효과가 있어. 그러면서 그 효과가 엄청난 이제 시험에 대한 결과를 증폭시켜 주거든. 그래서 그걸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들을 유사문항으로 계속 엮어서 풀어주는 이 과정을 하면 이게 어쨌든 시간 단축에 가장 효과가 좋아. 그래서 문제집을 그냥 막 이렇게 엔제 형태를 푸는 이제 그때 생기는 힘하고 이제 유사문항을 이렇게 몽창 이렇게 풀었을 때에 생기는 힘하고 좀 느낌이 다르거든. 엔제도 풀면 당연히 실력이 올라가고 그 엔제도 이제 한 주변에 있는 한 3문제, 4문제 이 정도에선 유사문항이 이렇게 섞여 있거든. 근데 이제 내가 하는 거는 한 세트로 한 50문제 뭐 이렇게 유사문항을 이렇게 찔러주잖아. 그렇게 연습을 하면 이게 전체가 다 활성화가 돼. 그래서 사실은 이번에 3월 모의고사 봤을 때 유형 자체가 너희들한테 익숙하지 않은 유형은 별로 없었을 거거든. 미적분에서 이제 공부 좀 덜 했으면 좀 특이한 그냥 뭐 27번 이런 것들 좀 막혔을 수는 있는데 이제 그런 거는 이제 공부를 안 해서 틀린 거고 공부를 안 해서 틀린 거 그거는 그냥 기출문제 풀면 그냥 널려 있어요. 근데 이제 특수한 영역 있잖아요. 22번, 30번 이거는 우리 수업 시간에 이미 했단 말이야. 그리고 바로 그 이제 모의고사 보기 전에 금요일에 했던 특강 있잖아요. 그게 이제 함수 극한함수에 대한 얘기라서 자 일단 뭐
그 문제들을 먼저 하면서 다시 한번 봅시다. 그래서 너희들이 이제 집에 가서 해야 되는 게 이거야. 일요일까지는 오답의 유사문항을 싹 하셔야 돼. 이 오답 유사문항을 많이도 아니고 진짜 많으면 좋고 한 5문제까지는 하면 좋은데 그럼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한 3개 정도 찾아서 활성화를 시켜놔. 그리고 이게 매번 시험을 볼 때마다 계속 활성화를 계속 시키면 1년 내내 가. 근데 이게 한 번 해놓으면은 그냥 또 시간이 지나면 또 까먹거든. 자, 그 다음에 또 이어서 가면은 이 실수 부분은 이거는 이제 뭐 이건 내가 어떻게 해줄 수가 없는데 나도 이것 때문에 한 20년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너희들 실수를 없애는 것만 가지고도 내가 진짜 논문을 이제 많이 써서 올렸거든. 그리고 심지어는 실수를 없애는 방법으로 특허도 받으려고 내가 애를 많이 써서 책도 하나 썼는데 출판은 안 됐지만, 근데 실수를 없애는 방법은 진짜 많아. 실수의 유형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실수를 없애는 방법도 진짜 많거든. 본인의 실수에 대한 부분을 정리를 하세요. 일단 이것도 실수에 대해서 정리를 하는데 정리의 방법이 또 중요해. 이거는 통계를 잡아야 돼. 통계를 잡아야 돼요. 뭐냐면 일단 4칙연, 그러니까 이거 분류는 너희들이 알아서 해. 4칙연선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잘못했는지, 그냥 진짜 말 그대로 요 연산에 대한 실수가 있을 수 있고, 문제를 잘못 읽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문제가 있는데 이게 뭐 단, 뭐 얼마, 뭐 이렇게 써 있는 거죠. 자연수 조건 못 보거나 이런 문제를 잘못 읽어서 일어나는 실수였는지, 아니면 진짜 4칙 연산에 대한 부분인 건지, 아니면 로그에 AX인데 이 X가 양수라는 거를 또 까먹어서 또 실수를 한 건지, 이런 부분들이 세밀하게 달라. 그래서 실제로 실수냐 아니면 실력이냐 뭐 나누긴 하는데, 어쨌든 본인이 생각했을 때 이게 실수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게 실력이냐 실수냐 너희들이 이걸 판단을 할 때 이거 실수야 라고 하는 거는 그냥 다른 거야. 이게 사소한 거라고 너희들이 판단을 해서 그런 거잖아. 그러니까 사소한 거든 사실은 아니든 이거는 그냥 일단 그런 현상이 나타나면 뭐 이쪽으로 분류하든 이쪽으로 분류하든 상관없어요. 이거를 그냥 어디다가 써놔. 그래서 실수 노트라고 했잖아. 1년 내내 1번 삼각형 면적에서 2분의 1을 안 곱했어. 뭐 2번 뭐 여기에서 나왔듯이 뭐 절대값이고 풀 때 곱하기 2를 안 했어. 뭐 이런 실수들을 자세하게 써놔. 자세하게 써놓는 그 부분이 어느 정도까지를 써놔야 되냐면 정황도, 주변의 어떤 분위기도 써야 돼요. 이게 이제 틀린 문항 번호대를 써놓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게, 이런 경우도 있어. 내가 이 케이스 2개만 알려줄게. 이거 뭐 여기에 대해서 더 얘기를 많이 하기는 힘들고, 이게 답답하면 그냥 나한테 얘기를 하세요. 예전에 그 경찰대 그 차석으로 들어간 친구가 한 명 있는데, 그 경찰대 차석이면은 정말 잘하는 거야. 필기에서 차석이면은 2등이야, 2등. 그 전체에서 엄청 잘하는 거예요. 전국 단위에서 노는 친구인데, 그 친구는 이상한 실수가 있어서, 이 7에 대한 실수가 있어서, 7 빼기 7 곱하기 7 뭐 17 27 뭐 이런 7자만 들어가면은 계산 실수가 확률적으로 더 많이 등장을 했어. 근데 얘가 이걸 알게 된 방법이, 자기가 여태까지 풀었던 문제집을 다 그냥 펼쳐서 봤더니 이런 통계가 그냥 나온 거야. 자기도 왜 틀렸는지를 몰라. 그 이유가 모르지. 이거 뭐 뇌를 열어봐서 그런 뭐 프로세스를 알 수가 없으니까. 근데 어쨌든 결과는 7에 대해서 틀렸다에 대한 결과를 알고 있어. 그러면 나중에 시험을 볼 때 이런 거야. 이 계산을 할 때 뭔가를 풀다 곱하기 17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17 나왔네 하고 내가 긴장을 하고 더 세밀하게 봐서 실수를 막을 수가 있어. 그러니까 이거는 방어전 같은 거야. 공격하는 개념이 아니고, 내가 이런 실수를 해서 이게 통계적으로 나한테 위험한 숫자가 7이다 이걸 인지를 하고 있으면은 다음번에 방어가 돼요. 근데 그걸 인지하려면 이걸 정리를 해야 되고, 1번, 3번, 4번 이런 애들을 너희들이 요 부분을 그냥 이해하는 게 아니고 이걸 머릿속에 암기를 하고 있어야 돼. 나는 내 실수가 이런 거다. 난 내 실수가 이런 거다라는 걸 암기를 하고 있어야 이게 효과가 있어. 그래서 시험 보기 전에 뭐 내가 여태까지 했던 실수들 있잖아. 이거를 한번 쭉 읽어보면 시험 보기 전에 이거 읽는데 5분도 안 걸려요. 내가 여태까지 봤던 이제 시험에서 실수를 했던 리스트를 쫙 보면 적어도 그 실수는
내가 지금 당장 보는 그 시험에서 실수는 일어나진 않아. 그러니까 그 효과를 보는 거야. 이거는 이제 방어를 한다는 개념이야. 그래서 이런 이유들을 세세하게 적어놓으세요. 최대한 자세하게. 내가 이걸 왜 틀렸는지를 고민한 흔적들을 남겨놓으면 다음에 안 틀려, 진짜. 나도 실수를 엄청 많이 한 사람이야. 그러다 보니까 실수를 막기 위해서 이제 계산 테크닉도 많이 쓰고, 그리고 다른 검산 방법도 당연히 많이 쓰고, 이제 그런 방법들을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고민을 하는 거예요. 아니, 나는 계산 실수 안 하는데 뭐 이제 그런 어떤 테크닉이 왜 필요하겠어? 내가 이런 실수를 많이 하니까 이걸 막기 위한 방법으로 뭔가가 이제 필요하다라는 생각으로 이걸 막아가시면 돼. 그래서 그 시간에, 그러니까 실수에 대한 부분은 이건 진짜 고질병 같은 거라서 실수를 안 하는 상황이 돼도 일정 시간이 지나면 또 발생하고 그래.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아마 좀 고생을 할 텐데 아무리 실수에 대해서 고민을 해도 방향이 안 잡히고 방법을 모르겠다 싶으면은 우리의 최후의 수단이 있다 그랬잖아요. 내가 너희들한테 해줄 수 있는 이제 가장 완벽한 방법 카메라 테스트라고 내가 그때 한번 얘기했었던 것 같은데 너희들 모의고사 연습할 때 앞에다 카메라를 딱 세워놓고 시험 보는 거를 녹화를 하면은 어디서 실수가 일어났는지를 딱 잡아낼 수가 있어. 그냥 그 병원으로 치면 그냥 너희들 시험 딱 그냥 결과가 나온 거로는 이제 엑스레이 같은 거 한번 찍으면은 여기가 안 좋네 이렇게 판단하잖아. 근데 이제 카메라를 찍는 건 MRI 같은 거야. 이게 탁탁탁탁 계속 연속으로 찍으면은 어느 특정 부분에서 이게 문제가 생겼는지 딱 잡아낼 수가 있고 문제가 뭐 읽다가 틀렸는지 진짜 4빼기는 1 하고 틀렸는지 약간 피로감 때문에 한 17번, 18번쯤에서 재수생들은 18번쯤에서 진짜 많이 틀거든. 18번. 이해가 안 되겠지만 실제로 그래요. 그 시험을 많이 보면은 희한하게도 이게 익숙해지면서 그 피로감이 누적되는 그 구간이 생기는데 그게 딱 18번대야. 거기서 진짜 많이 틀려. 근데 그런 이유들이 있어. 그것만 잡아내면은 방법은 그 다음에 무조건 있어요. 그러니까 증상이 나타나야 어떻게 뭔가 이렇게 해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지. 증상이 안 보인 상태에서는 막연하게 어떤 얘기를 못 하거든. 그러니까 너희들 몸이 안 좋은데 하긴 비타민 먹어 이렇게 하는 거랑 너희들 뭐 특정하게 뭐 어디가 특정하게 아픈데 그럼 여기 운동을 하면서 뭐 어떤 뭐 이제 영양분이 뭐 여기가 안 좋은 이유들이 있을 텐데 뭐 고기를 너무 많이 먹어서 안 좋을 수도 있고 뭐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할 수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 증상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통계를 잡으라는 얘기야. 통계를 잡아놓으면 내가 너희들한테 도움을 많이 줄 수가 있어. 자, 그 다음에 이 시간은 실력은 뭐 계속 올리는 거고. 자, 근데 이번 시험에서는 실제로 뭐라 그럴까 어떤 지식에 대한 부분보다는 이런 거지. 그냥 계속 시험이 바뀌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이 시험을 보는 데 있어서 지식이 되게 중요했거든. 그러니까 테크닉, 어떤 공식, 뭐 어떤 3차 함수의 성질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했는데 지금 이제 그런 쪽 방향은 아니고 그걸 이제 지식이라고 부르면 좀 방향이 바뀌었어요. 뭐 좋은 말로 하면 지혜지, 지혜. 문제를 푸는데 지혜가 좀 필요한 시험으로 바뀐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특수한 테크닉이나 이런 것들도 좀 철저하게 좀 봉인을 시켜서 막아놨고 뭐 이게 써먹힐 만한 게 뭐 많지는 않아요. 하여튼 이걸 정리를 잘 하시고 이번 주 일요일까지는 최대한 마무리를 지어 내일이지 그렇게 해보세요. 자, 이제 해설 한번 해봅시다. 앞쪽의 문제는 내가 좀 해줄 말은 없고 9번 그래 9번은 그냥 간단하게 언급만 할게. 야, 이건 진짜 계산 문제잖아. 여기서 버벅됐다면 이것도 이제 공부 방법은 단순해요. 이게 요런 유사 문항, 그러니까 지수로그에 대한 연산 부분이 있지. 밑변환 공식, 뭐 기타 등등 이제 지수로그에 대해서 이런 그 교과서상에서 배우는 공식들, 그 다음에 법칙들이 있단 말이야. 그게 지금 원활하게 잘 안 된 거고 뭔가 꼬인 건데 그 꼬인 걸 풀려면 너희들이 그런 이제 뭐 공식이나 이런 걸 모르질 않아. 아까도 얘기했지만 익숙함이 문제야.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꼬이는 거예요. 계속 다리가 꼬여서 넘어지는 이런 상황이야. 그래서 9번에서도 나 이거 풀었는데요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거 딱 푸는데 진짜 이거 계산하는데 30초? 1분? 요 정도 안에 못 풀었으면은 그냥 다 문제가 있는 거야.
이거를 딱 그냥 풀자마자 문제 읽자마자 1분 만에 그냥 식 써갖고 한 3줄 만에 답이 탁 나와야 이게 정상적인 문제야. 그러니까 본인한테 그런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이거 맞췄다라고 해서 그냥 방심하지 마시고 그냥 기출문제 있잖아. 뭐 마플이든 아니면 자이스토리든 다시 펼쳐서 그냥 이런 거 3-4문제 정도 이런 것들 연습하시면 돼. 그냥 넘어가지 마세요. 10번도 이거는 뭐 따로 언급할 게 없습니다. 이거 틀렸으면은 이거 우리 뭐 이거보다 훨씬 더 어려운 문제까지도 유형을 뭐 분석을 했었으니까 이런 10번 같은 유형은 이제 여름방학 때 내가 매일 반 이런 거 운영하면은 그때 진행할 거니까 그때 다시 해보고 이런 자료 필요하면 얘기하세요. 자, 11번부터 한번 그냥 간단하게 또 가봅시다. 자, 11번은 이제 풀 때 약간의 센스가 필요한데 지금 전체적으로 봅시다. 공차가 음의 정수이고 여섯 번째 항을 집어넣었을 때 일단 마이너스 2가 됐어요. 공차가 음수니까 대충 이런 느낌으로 7번째 항, 8번째 항을 집어넣었을 때 얘네는 100% 음수가 되는 확정이 된 애들이야. 그럼 여기서 이제 확정이 안 된 애가 5번째 항이거든. 5번째 항. 그 5번째 항을 결정을 하시오. 이게 이제 핵심이에요. 자, 그 다음에 시그마의 절대값에다가 이게 숫자가 같아서 사실은 난이도가 거의 없는 건데 이게 뭐 9나 뭐 10 이렇게 됐으면은 난이도가 이제 완전히 또 달라졌을 거고 이게 개수가 조금 달랐으면은 의미가 좀 더 있었을 텐데 딱 맞춰줬어.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양수냐 음수냐 이거를 가르라는 얘기지. 그리고 여기서 전부 다 양. 이거 뭐 해석하는 방법은 뭐 크게 2가지일 것 같아요. 이 식 자체로 해석하면 전부 다 양수 취급해서 더했을 때랑 이게 양수 음수를 섞어서 이제 계산했을 때 42만큼의 차이가 되니 어떻게 되는 거야? 양수랑 음수의 차이가 이거 절반으로 가야지 21. 여기서 또 이제 실수가 일어났다면 이런 것도 오답 노트 혹은 뭐 실수 노트에다 딱 적어 놓으세요. 이 절대값에서는 뭐 이런 거는 좀 많이 일어나는 일이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게 A5가 이제 양수냐, A5가 0이냐, 0이 될 수도 있지. A5가 이제 음수냐, 뭐 요 상황이야. 자, 실전에서 어떻게 들어가? 뭐 물론 이거 3개를 다 케이스를 분류를 하는 거는 이제 공부할 때 실제로 이제 앉아서 공부할 때 하는 거고 실전에서는 어떻게 가요? 잘 찍으면 된다 그랬지. 여기서는 이미 결정된 거야. A5의 부호가 결정이 됐으니 운명을 걸어, 운명을. 그렇게 해서 시간을 줄이는 방법도 있다는 거야. 예를 들어서 이걸로 들어갔어. 그러면 운 좋게 이게 딱 맞아 떨어질 수 있지. 그럼 한 번에 그냥 답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 굳이 이걸 안 풀어도 이렇게 그냥 가서 답이 나오면 끝나는 건데 이제 물론 이제 잘 봐야지. 물론 이렇게 찍었는데 안 됐어. 운이 안 좋게 안 됐어. 그럼 당연히 뭐 이쪽으로 가는 거죠. 이쪽으로 가서 양수라 가정을 하고 이제 2번 정도 풀어내시면 됩니다. 이 등호는 이쪽에다가 뭐 붙여도 큰 문제는 안 생겨요. 근데 좀 깔끔하게 풀려고 목적을 가지면은 이렇게 3개로 나누면은 공부할 때는 3개로 나누는 게 제일 좋고 그 다음에 실전에서 풀 때는 양수일 것 같아 라고 가정해서 푸는 이제 이런 수학의 방법이 있다 그랬잖아. 이게 이제 귀류법이라고 하죠. 양수로 가정해서 푼다. 음수로 가정해서 푼다. 음수로 가정해서 풀었더니 모순이 생겼다. 그럼 양수다. 이렇게 가는 거야. 실제로 수학 문제 풀 때 실전에서는 그 방법이 더 효율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찍는 거 진짜 연습 많이 하세요. 수능 시험 때 이게 너희들의 인생을 바꿀 수가 있다니까. 이런 것 때문에 여기서 한 2분 정도가 남으면은 더 큰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어쨌든 요거는 이제 A5가 이제 음수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요 차이가 음수부터 해볼까 그냥. 자, 이쪽으로 가면 A5, A6, A7, A8 얘네의 합이 마이너스 21이다. 이걸 이제 풀어내시면 되고 이걸 이제 풀어내시면 실제로 그냥 이런 방법도 있고 이렇게 해도 되지만 이게 공차가 음의 정수이고 A6도 정수잖아. 그러면 A5도 정수가 돼야 돼요. A5가 정수인데 A5가 음수이면서 정수가 되는 거 하나밖에 없잖아. 그래서 A5가 마이너스 1이다. 이걸 이용해서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그럼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이렇게 5, 6, 7, 8 이렇게 결정이 돼버리니까 아니 모순이네 이렇게 바로 찾아내도 뭐 좋은 겁니다. 뭐 방법은 여러 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식적으로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문제를 다 풀고 나서
너희들이 공부를 할 때는 내가 이런 얘기 했잖아. 일부러 공부를 할 때는 계산량도 늘려서 공부를 하는 게 맞아. 그러니까 실전에서 문제 풀 때는 찍어야 돼. 그게 맞고, 공부를 할 때는 이 방법에 여기다 -1 대입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 그 다음에 이제 얘네들을 식적으로 계속 밀고 가는 것도 방법이야. 두 가지 능력을 키워 놓으셔야 돼. 알겠지? 그래서 이 정도만 얘기할게. 이건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니라서. 그 다음에 12번 한번 또 얘기를 해봅시다. 자, 실수 A에 대하여 함수 fx 함수가 나오면 분석부터 해야 된다 그랬어. 자, 3x 제곱에 3x 더하기 a가 있고, 이게 음수로 들어가 있고, 3x 더하기 a가 있고, x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냥 a만 결정이 안 돼 있지. 자, 일단 뭐 슬쩍 보니까 0 한번 넣어봐요. 이게 함수가 두 개로 케이스가 나눠졌으니까 0, 0, a. 여기다 0, a. 그럼 일단 연속 함수입니다. 그럼 a를 기준으로 해서 양수 쪽엔 직선, 이쪽은 이차함수, 축도 결정이 돼 있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뭐 이제 미분 가능성 문제는 아닌데, 이게 이제 미분 가능성 문제가 됐을 때, 혹은 뭐 이제 fx가 미분 가능하다, 혹은 뭐 미분 가능하지 않냐, 뭐 이런 것들을 따져야 될 때도 있어요. 그럼 이 부분이 0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이거든. 요거는 한번 설명을 했었는데, 자 볼게. 3차 함수가 f를 하면, 자 예를 들어서 gx가 3x 그냥 아무거나 쓰는 거야. 이렇게 쓴 게, 여기 뒤에 있는 게 x는 0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게 상식인 게, 여기 있는 게 f0이잖아. 그치? 여기 있는 게 f'0이잖아. 알고. 이게 보이면 좋고, 안 보이면 그냥 계산하시면 되고. 이게 f'0이 뭐 미분했을 때 9x제곱에 4x 더하기 5니까 여기다 0 집어넣으면 딱 5만 남는다고. 그래서 이 상수 부분하고 1차항의 개수는 다항함수에서 되게 중요한 영역이 있어. 나중에 이제 요 개수만으로 그래프 그리는 것도 나중에 할 건데, 그건 나중에 하고, 어쨌든 여기서 보니까 뭐 0에서의 접선의 방정식, 사실 여기 문제에서는 중요하진 않지만 얘는 미분 가능한 함수가 됩니다. 자, 여기가 꼭지점으로 2차 함수가 이어지게 되고요. 자, 뭐 이렇게 된 상황에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이것도 어려운 문제는 아니지, 그치? -4에서 x까지 이 함수가 ft dt가 x는 2에서 극소값을 갖는데요. 뭐 미분합니다. 미분하면 그냥 fx가 되고, 는 0에 대한 얘기야. 일단 근이 2가 있어야 돼. 여기가 y축이니까 대충 한 이쯤에 x축이 있고, 여기 2가 있어야 됩니다. 2를 집어넣으면 뭐 a 값을 구하는 건 어렵진 않아요. a가 -6이 나오게 되고, 마찬가지로 여기의 값도 찾아낼 수가 있어. 뭐 그림이 좀 이상하지만 얘도 방정식 풀면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아마 요거를 틀리는 일은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이 문제에서 이제 뭐 핵심적인 부분은 이제 이게 난이도를 얼마든지 올릴 수 있거든. 그래서 이거에 대한 변형 문제는 우리가 아직 그 유형으로 안 했어요. 이거는 이제 극대극소 따지는 거는 따로 한 번 더 할 거니까 그때 더 자세한 얘기들을 하도록 하고, 약간 테크니컬한 부분을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자, 요걸 구하고 나면은 뭐 구하는 거야? gx의 극대값, 여기가 이제 극대값 만드는 애거든. g의 -2를 구해야 되는데, 이걸 계산해야 돼요. -4에서 -2까지 3x 빼기 6. 자, 이거 뭐 사실은 3차 같은 경우에는 적분해서 이제 테크니컬하게 쓸 수 있는 방법을 내가 몇 가지를 알려줬었는데, 2차는 사실 알려주지 않은 이유가 그냥 적분하는 게 더 빠르기 때문에. 그래서 따로 안 알려줬거든. 그냥 생 적분을 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겠죠. 근데 이제 교육 과정상에서 이제 중요도를 이제 조금 더 한 스푼을 더 첨가를 하자면, 이제 그 적분을 계산할 때 대칭성 있게 배열을 하면은 좋은 일이 벌어지지. 우리가 이제 교과서상에서 배우는 게 -A에서 A까지 f, x, dx를 계산할 때, 여기가 이제 우함수냐 기함수냐에 따라서 이 계산이 방법이 조금 달라지잖아. 당연히 기함수면은 얘네가 대칭이 되면서 그냥 0이 나오고,
당연히 여기가 우함수가 되면은 얘를 모양을 바꿔요. 0에서 a까지 2배를 해서 우함수로 이렇게 계산을 하는 방법 교과서에 있단 말이야. 그 우함수, 기함수가 이제 그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그런 방식으로 이 대칭 구간으로 만들어주면 좋아요. 그래서 이건 그냥 나중을 위해서 연습하는 거야. 자, 이게 대칭 구간. 대칭 구간으로 만든다는 얘기는 얘를 평행 이동시킨다는 얘기고, 평행 이동시키려면 이걸 인수분해를 시켜주는 게 조금 더 낫습니다. 인수분해가 뭐 어려운 건 아니라서 이거는 그냥 나중을 위해서 공부를 해놓은 거예요. 대칭 구간을 만들려면 이 구간이 길이가 2고 길이가 1되면은 마이너스 1에서 1이 돼야 돼. 얘를 강제로 마이너스 1에서 1로 바꾸는 방법이야. 이렇게 바꾸면은 평행 이동의 개념이죠. 얘가 이쪽으로 3칸, 플러스 3칸 이동을 해. 여기 이제 적분 구간이 여기가 플러스 3이 되려면 여기에서는 마이너스 3을 넣어주면 되죠. x 자리에다가 x 빼기 3을 넣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3에 x 빼기 1 빼기 3을 하면 x 빼기 4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그래도 조금 뭐 사실 이러나 저러나 뭐 별 차이가 없는데 이러면서 홀수차 날려버리고 계산이 한 템포는 조금 더 줄어들죠. 이거 2차라서 별 차이가 없는 거야. 3차만 돼도 이렇게 하는 게 더 훨씬 나아요. 자, 이런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쓰는 방법이 이제 우리가 우함수니까 여기에서 2배를 해서 6을 붙이고 0에서 1을 한 다음에 x제곱 더하기 4 이걸 이제 계산을 하잖아. 그러니까 여기가 우함수 계산에 있어서 0이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 계산을 할 때 0을 만들면은 이 적분 계산이 조금 더 쉬워지는 게 있지. 아니 뭐 저거는 0 집어넣어봐야 의미가 없으니까 0에 대해서 만드는 것도 하나 방법입니다. 그 방법으로 이제 테크닉을 좀 쓰자면 얘를 적분을 여기를 0으로 만드는 것도 좋아요. 여기를 0으로. 이거를 0으로 만들면 좀 편해지지, 계산 방법 자체가. 그래서 0으로 만들려면 4만큼 평행 이동시키면 돼. 4만큼 평행 이동시키면은 3에서 여기 4가 되면 플러스 2가 되고 4를 여기다가 4만큼 평행 이동하면은 x 빼기 2가 되고 x 빼기 5 이렇게 되겠네요. 이걸 계산하면 조금 더 0이 돼서 계산에 수월함이 있습니다. 2차라서 다시 얘기하지만 2차라서 뭐 이렇게 딱히 티가 안 나는 거예요. 3차 정도면은 확실히 티가 납니다. 자, 그래서 뭐 이런 이제 적분에 대한 테크닉한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이게 내가 뭐 이런 것들을 따로 이제 나중에는 한번 해줄 거니까 요건 그때까지 기다리시면 돼요. 조금씩 얻고 있다가 나중에 한 번에 또 그냥 교재 하나로 들어갈 거니까 이 계산 테크닉만 해도 한 권이에요. 작년에 수업을 안 했어. 왜냐면 할 필요가 없었거든. 작년 같은 경우만 해도 수능이 바뀌기 이제 전이라서 수능날 이제 뒤통수를 맞은 셈이었는데 9평 이후에 막 하려고 하니까 이런 걸 못 하겠더라고. 근데 이제 올해는 이런 것들을 좀 해야 되는 게 계산에 대한 부분에서 난이도가 좀 더 올라가. 그러니까 킬러 문항이라고 하는 고난이도 문항 있죠. 이거의 정의가 너희들이 생각하는 킬러랑 국가에서 지정한 킬러의 정의가 달라. 킬러의 정의가 봐봐. 첫 번째 계산이 많은 거, 두 번째 해석이 어려운 거, 세 번째 그다음에 낚시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어디야? 그 14번처럼 모든 순서쌍의 개수는 하고 해서 하나를 개수를 잘못 세게 해서 틀리게 하는 거, 뭐 그런 느낌이야. 그러니까 킬러의 요소 중에서는 계산 영역을 좀 빡세게 넣는 경우도 있고 해석을 어렵게 하는 경우도 있고 낚시를 집어넣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킬러로 정의가 되는 그 부분이 이제 너희들 입장에서는 어려워, 못 풀어, 뭐 그런 거일 텐데 국가에서 정해놓은 건 되게 웃겨요. 이게 2개 이상의 복합적인 개념을 섞은 거. 그냥 저 말 그대로야.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14번을 기준으로 들어가면은 14번에 함수 있지? 함수를 그려야 돼. 근데 거기에 y는 t와 만나는 점의 값을 gt라고 했어. 그럼 일단 이게 2개의 복합 개념이 들어간 거야. 그래프도 그려야 되고 그 다음에 얘네들에 대한 이제 상관관계를 따져야 돼서 2개의 복합 관계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14번은 이제 고난이도 문제거든. 고난이도, 아니 킬러라기보다 고난이도 문항 쪽에 가까운데 30번 같은 경우에는 3개가 들어갔고 22번도 3개가 들어갔어요. 3개 이상이 들어가 있어. 예전에는 어땠냐면 이 복합 개념이 4개, 5개, 6개 막 이렇게 들어갔었거든. 그러니까 그걸 줄인 거야 지금. 딱 정해갖고. 심지어는 한 3년쯤 전에 그 현우진 선생님 그 킬링 캠프 이런 모의고사 있잖아. 거기는 내가 이걸 세봤는데 8개까지도 복합 개념이 들어가 있어. 8개. 그러니까 8번에 대한 그냥 뭐 그래프 그리고 그 다음에 뭘 판단하고 계산하고 또 다시 그리고 또 계산하고 이렇게 8번의 과정이 있었어요. 한때는 이랬었다고. 근데 이제 그런 거를 안 한대. 너희들한테는 좋은 거지. 왜냐면은 얼마든지 공부하면은 이걸 극복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 거야. 그러다 보면은 봐라. 당연히 이게 해석 쪽에 대한 난이도를 낮출 수밖에 없어. 이쪽에 대한 난이도를 올려버리면은 이게 정답률도 떨어지고 난리가 나요. 그리고 해석이 분명히 어떤 식 하나를 툭 던져주고 혹은 뭐 어떤 특정한 상황을 던져주고 이거를 해석해봐라. 그 자체가 하나의 이제 그 개념 하나이기 때문에 거기에 계산도 들어가고 하면은 이쪽을 해석을 이제 2개 이상을 못 넣는 거야. 그냥 딱 하나의 해석만 딱 집어넣게 돼 있거든. 예전에는 해석 2개, 3개 막 집어넣었어요. 그럼 이제 이쪽이랑 이쪽이 당연히 올라가겠지. 그럼 계산도 올라가요. 그래서 이런 계산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 그래서 나는 너희들한테 이제 그 방향을 계산 쪽에서도 잘 버틸 수 있게 계산 테크닉을 알려줄 수밖에 없어. 자, 그래서 그냥 식으로 막 나는 이런 것쯤은 그냥 밀고 갈 수 있다 그러면 테크닉 쪽으로 안 가셔도 됩니다. 실제로. 자, 어쨌든 이 정도만 얘기할게요. 자, 그 다음에 13번은 잠깐만. 이걸 보면서 해야 되겠다. 아, 13번 그래도 틀린 친구들이 꽤 있네. 이건 딱히 설명할 게 없는데 그래도 한번 해보자. 원에다가 그냥 뭐 교육청 문제라 좀 조잡해요. 이게 수능처럼 막 깔끔하게 막 그러진 않아서. 자, 그림과 같이 도형 문제 풀 때도 마찬가지고 다른 이제 요 문제들을 풀 때 중간에 이게 막히는 구간이 있어. 막히는 구간. 문제를 푸는데 그 다음 단계로 이제 진행을 못 하겠는 거야. 이런 경우가 수학 문제 풀다 보면은 종종 발생을 해요. 그때 이제 첫 번째로 의심해야 되는 게 내가 계산을 잘못했나? 그러니까 이것도 통계가 필요해. 내가 계산을 잘 못해서 여기서 헤매는 경우도 있어, 분명히. 그치? 근데 이런 부분 중에서 진짜 많이 일어나는 이제 그러니까 내가 이 카메라 테스트를 많이 하다 보니까 알게 된 건데 이게 조건을 무시해서 혹은 조건을 그냥 뭐 정수 조건이나 아니면 요런데 문제 풀다 보면은 뭐 길이에 대한 조건 있죠. 이런 거 하나를 그냥 건너뛴 거야. 머릿속에서 잊혀졌어. 분명히 여기 써 있는데. 그래서 그 조건들을 하나를 대입을 안 하니까 당연히 문제가 안 풀리지.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딴 거 없어요. 이거 그냥 뭐 막히는 구간이 생기면은 이거 통계 잡아야 돼. 너희들이 계산 문제가 아닌 이상은 계산 문제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이런 식의 이제 문제를 잘못 읽어서 나는 문제가 막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시간을 많이 썼다. 이런 이유들을 알고 있으면 당연히 그냥 뭐 어떻게 문제를 다시 읽는 거지 뭐. 다시 꼼꼼히. 근데 이게 습관이 이제 처음부터 잘못 들었을 수도 있어. 무슨 말이냐면 이게 너희들 국어 시험을 보다 보면 이렇게 막 그냥 빨리 읽는 게 익숙하단 말이야. 이게 왜 국어 지문을 최대한 빨리 읽고 머릿속에 집어넣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중요한데 국어 같은 경우에 단어 하나 날려도 상관이 없죠. 이 지문이 이만큼인데 그 모든 단어를 머릿속에 다 집어넣을 수가 없잖아. 그래서 전체 흐름과 중요한 것들 포인트 몇 개만 이렇게 딱딱 집어넣어서 이제 작업을 하는 건데 근데 수학은 그러면 안 되잖아. 수학은 이 단어 하나하나가 너무나 중요하고 지문이 길지가 않기 때문에 이 단어 하나하나에 이게 혼신의 힘을 다해서 읽어야 돼. 그러니까 국어처럼 이게 후루룩 읽어버리면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그냥 애초에 그냥 뭐 이런 습관을 가진 사람은 되게 좋아요. 이렇게 끊어 읽는 것도 좋고, 이거 뭐 이렇게 동그라미 치는 것도 좋고, 이걸 천천히 읽어서 여기다 표시를 해줘야 돼. 근데 이렇게 표시를 해도 여기 마지막쯤 읽으면 여기 위에 표시한 걸 까먹어. 나도 그래. 여들도 그렇고, 이거는 정상이야.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자 이제 이 증상에 대해서 하나만 더 코칭을 해줄게. 나는 중간에 이 조건들을 빼먹어서 문제를 많이 헤맨 적이 있다. 그런 친구들은 이 문제 푸는 방식을 좀 바꿀 필요가 있어. 요거는 되게 그러니까 꽤나 이제 내가 재수생들한테 많이 시키는 문제 풀이 방법이거든. 이게 초발풀이 방법이 있어요. 이게 초발풀이 방법이 뭐냐면 실제로 마음이 급한 친구들이 있어. 그리고 약간 그냥 앞에서부터 문제를 천천히 하나 풀고 그냥 하나씩 격파해 나가듯이 풀었을 때 마음의 안정을 찾는 친구들이 있고, 뒤에 어려운 문제가 나올 것 같은데 막 두려움에 떨면서 문제를 푸는 친구들이 있어. 이거는 사람이 태어난 게 다르니까 이건 뭐라고 얘기는 뭐 못해. 어느 게 더 좋다 안 좋다 얘기를 못해요. 그냥 본인의 성격에 맞춰서 가야 되는 건데, 나는 뒤에 있는 문제 때문에 좀 걱정이 된다 싶은 친구들은 이 방법을 쓰면 되게 좋아. 근데 조금 약간 자신감도 있어야 돼. 그러니까 본인의 실력에 대한 확신은 어느 정도 좀 있어야 돼요. 어려운 문제를 좀 풀어낸 실력이 있어야 돼. 초벌풀이 방법은 뭐냐면 시험지를 받자마자 어차피 나는 2, 3점을 못 풀지는 않을 거야 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4점짜리 문제, 예를 들어서 뭐 한 9번부터 문제를 읽어요. 문제를 이게 되게 중요한데, 첫 번째 문제를 읽는다. 근데 이걸 풀지는 않는다.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예를 들어서 9번 같은 경우에 이제 문제를 어디로 볼까? 지금 풀고 있는 게 13번이니까 13번을 예를 들게. 13번을 예를 들어서 이제 문제를 읽으면 그림과 같이 EAB가 BC고 코사인 ABC가 마이너스 8분. 그 밑에서 그림이랑 매칭하면서 읽어요. 인 삼각형 ABC의 외접원은 O라고 하자. 이거 다 읽히잖아? 이해가 되고, 원 O 위에 점 P에 대한 삼각형 PAC의 넓이가 최대가 되도록, 여기까지도 뭐 그냥 어렵지는 않아. 넓이가 최대가 되려면 높이를 최대로 해야 되니까 AC에서 가장 멀게 그 상황을 만드시면 되고, P를 Q라 할 때 QA가 6 루트 10이 된다. 뭐 여기까지도 그냥 읽혀. 3분의 AC 위에 점 D에 대하여 값 CDB가 3분의 2파이다. 뭐 여기까지도 뭐 문제는 없을 것 같아. 그때 삼각형 CDB의 외접원의 구하라. 이렇게 했을 때 이거를 문제만 읽어야지 손을 대면은 망해요. 그 문제만 읽으라는 게 뭐냐면 머릿속으로 암산을 할 수 있는 만큼은 최대한 암산을 하는 건 되게 좋아. 이렇게 읽고 나서 머릿속으로 구상을 하는 거야. 이거 대충 여기에 뭐 PA 길이도 나오고 PC 길이도 나왔으니까 그럼 AC 길이를 구한 다음에 머릿속으로 어느 정도 구상을 해. 암산을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최대한 밀어가는데, 펜을 대면은 망하는 게 뭐냐면, 자 요렇게 그냥 읽고 나서 거기서 딱 마무리를 하고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 그냥 읽기만 하고 넘어가서 14번도 같은 작업을 반복을 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다시 돌아와서 이제 2점짜리부터 이제 막 풀고 가. 다시 13번이 딱 돌아오잖아. 그랬을 때 어떤 효과가 나타나냐면, 이걸 머릿속에서 한 번 딱 읽고 넘어갔는데, 너희들 국어 시험 볼 때도 그런 거는 많이 느꼈을 거야. 국어 지문을 당연히 처음에 읽을 때랑 한 번 더 읽을 때 이건 머릿속에 들어오는 정보가 달라요. 그러니까 한 번 읽고 나면 전체적인 흐름이 보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얘를 다시 읽으면은 이 흐름의 세부적인 부분까지 머릿속에 싹싹 들어오거든? 근데 수학도 마찬가지야. 지문이 이만큼이면은 사실은 이게 짧은 지문은 아니라서 얘를 읽을 때는 여기 읽고 이해하고 했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머릿속에 들어오진 않고 부분적으로 들어오거든? 근데 얘를 약간 시간이 지난 상태에서 얘를 다시 읽잖아? 다시 읽을 때 이게 통째로 한 번에 머릿속에 들어와. 종합적인 게 돼. 실제로. 거기에서 줄어드는 시간이 있어요. 근데 이건 현역 학생들한테는 잘 안 먹히고 재수생들은 이게 되게 잘 되거든? 그만큼 내공이 좀 있어야 돼. 깡도 있어야 되고. 왜냐면 이 문제를 읽는 시간 자체를 현역 학생들은 되게 두려워하거든? 왜냐면 읽는 것 자체만으로도 시간이 지나고 있으니까 이 깡이 없으면 이걸 또 못해. 그래서 자신감이 있어야 돼. 근데 이 방법을 쓰면 시간을 정말 많이 줄일 수 있어.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한 그 카메라 테스트에서 나타난 증상으로 이게 해결책을 만든 거예요. 근데 이런 증상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문제 풀 때 이상하게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 조건들을 못 찾아낸 친구들, 조건 때문에 계속 헤매는 친구들은 이 초벌풀이 방법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한 번 읽고 그 다음에 다시 앞으로 가서 다시 푸는 거야. 그렇게 하면은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안 걸려. 한 15분 정도, 진짜 천천히 읽는 친구들이 15분 정도 쓰거든, 문제 읽는데. 근데 그냥 문제 뭐 빨리 읽으면은 5분도 안 걸려, 진짜. 문제를 1번부터 30번까지도 아니고 4점짜리 열쇠 문제야. 4점짜리 열쇠 문제를 이렇게 읽는데, 한 문제 읽는데 1분도 안 걸리거든. 그러니까 이 문제를 그렇게 읽으면서 시간을 한번 줄여보시고, 자, 다시 이건 나중에 6평 보기 전에 다시 한번 또 얘기해줄게. 자, 일단 첫 번째 미션이 있습니다. 삼각형 PAC의 넓이를 최대로 해야 돼요. 당연히 이거는 뭐 이제 뭐 얘기할 게 없지. 여기서 P가 움직일 때 이 삼각형의 면적이 최대를 하려면 이거는 원점을 지나가는 수직 이등분선을 잡았을 때 최대가 된다, 이거죠. 당연히 뭐 높이를 최대로 끌어올려야 되는데, 뭐 이쯤에 걸려있는 이 P에 대해서는 이런 상황은 높이의 최대가 아니니까 밑변이 고정이 되어 있다면 높이를 최대로 잡으려면 이 P의 위치가 당연히 수직 이등분선, 이등변 삼각형을 강제로 만들라는 얘기예요. 이쪽으로 가서 수직을 만드는 상황이 돼야 된다. 그래서 이 점을 Q라고 이름을 잡습니다. 그리고 이게 6루트 10이에요. 그럼 이등변 삼각형이니 당연히 여기도 6루트 10이 될 거고, 그 다음에 또 뭐야, A, B, C에 대한 각이 나왔지. 요만큼의 각이 뭐 여기를 세타라고 한다면 여기가 이제 사각형이니까 파이 빼기 세타가 되는 거고, 이거는 이제 우리 그 3월 모의고사 보기 전에 그 모의고사 좀 어려운 거 봤었잖아. 그때도 뭐 사각형 구조가 또 나왔었고, 아마 그 관점이면은, 그러니까 이게 너희들이 느껴야 돼. 그때 이제 원의 사각형 들어간 문제를 풀었고 여기가 세타면 여기가 파이 빼기 세타를 머릿속에서 이미 기억을 하고 있단 말이야. 근데 그 상황이 다시 이렇게 나타나면 그 반응이 속도가 더 빨라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이제 느끼면서 하셔야 되고, 그래서 그 유사문항을 푸는 그 행위 자체가 문제에 대한 반응도를 확 올려준다는 얘기야. 그래서 그런 것들 연습하셔야 돼. 자, 어쨌든 뭐 이걸 가지고 요게 대한 각이 있으니까 AC에 대한 길이를 구할 수가 있어요. 이걸 가지고 코사인 제이법칙을 이용해서 얘를 구하지. 자, 이제 우리가 구해야 되는 마지막 최종 보수가 뭐냐면 한 요쯤에 D가 있고, 그 다음에 요 각도 3분의 2파이라고 하는 거를 알려줬고, 그 다음에 CBD의 외접원의 CBD면 요거죠, 요거. 이렇게 된 거니까 우리는 외접원의 반지름이면 당연히 사인 법칙을 생각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외접원의 반지름을 구하려면 사인, 여기 뭐 각도가 있으니까 3분의 2파이분의 BC를 구해야 되니, 뭐 요거 하나를 구하는 게 이제 핵심일 것 같아요. 이제 얘를 구하기 위해서 이제 문제를 풀다 보면 이제 까먹어. 맨 위에 있던 이 AB랑 BC가 여기가 1대2의 길이를 갖는다는 걸 까먹어 버리면은 이제 한참을 헤매죠. 여기가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니까 코사인 제이법칙을 가지고 한 번 더 작업을 하시면 되고요. 뭐 그렇게 해서 이 K 값을 구하고 나면은 나머지는 이제 요게 나오면은 그냥 바로 해결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도형 문제 치고는 뭐 그렇게 어렵다고 얘기할 만한 수준은 안 돼요. 요 정도는 우리 뭐 이미 많이 이거보다 훨씬 어려운 거 많이 연습을 했었으니까 요 정도 얘기를 합시다. 자, 그 다음에 또 14번 요게 이제 낚시성 문제지. 실수를 유발시키고 이걸 꼼꼼하게 이제 풀어야 되니까 난이도 자체는 없는데, 난이도 자체는 뭐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유형, 그러니까 fx는 t, 이거의 교점의 개수를 gt라고 이렇게 정의한 것들. 뭐 여기다 이제 절대값도 들어가면서 미분 가능한 뭐 이제 미분 가능하지 않은 점의 개수, 뭐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한 결과는 이거는 다 이제 근하고 관련이 돼 있다 그랬지. 이제 근인데 얘는 차원이 f'의 근이에요. 이런 얘기를 했었어. 뭐 다시 얘기를 하자면
대충 3차 함수가 있을 때 뭐 이런 스타일 문제는 너무 많아서 뭐 t에 대해서 만나는 점의 개수가 변화하는 애가 여기 극대극소란 말이야. 극대극소. 개수 변화점이 이제 극대극소. 사실은 하나가 더 있죠. 이제 수투 영역에서도 점근선이라고 하는 영역이 있어. 이제 그 영역까지도 생각은 하셔야 되고, 이게 이렇게 되는 이유는 우리는 이제 이거를 함수 변화의 입장에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h 함수라고 하는 거를 굳이 세팅을 해갖고 fx 빼기 t는 0의 근을 판정을 하는 거고, 이게 이제 함수의 변화로 얘를 이해를 한다고 했어. 함수의 변화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전문 용어로 도함수라고 읽고, 이제 함수 자체의 변화를 도함수의 근으로 해석을 하기로 했습니다. 자, 어찌됐든 간에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극대극소가 중요한데, 이제 여기다가 장치를 하나 넣어놨죠. 1학년 과정에 2차 함수를 장치에 넣어놨어. 그래서 fx라고 하는 애가 이게 판정을 해야 돼요. 이 a를 가지고 축이 결정이 안 됐단 말이야. 2차 함수가 나왔다는 얘기는 목적이 있는 거고, 2차 함수는 당연히 축과 꼭지점 때문에 문제를 냅니다. 2차 함수가 등장을 한 이유는 수능에서는 꼭지점과 축이라고 생각하셔야 돼. 그럼 여기서 이제 축이랑 꼭지점이 중요한데 축이 결정이 안 돼 있어. 그래서 축에 대해서 나누는 게 합리적이에요. x세제곱에 3x제곱 더하기 5. 요거는 이제 고정이 돼 있단 말이야. 뭐 함수가 나왔으니까 함수에 대해서 분석을 하자면 얘는 이렇게 그리는 게 편하죠. 5를 기준으로 해서 x제곱에 x 빼기 3. 얘를 그려서 5만큼 평행 이동한 걸로 보시면 되죠. 자, 그러면 대충 y는 5를 잡고 이렇게 3이 되고, 극대극소점 어차피 다 찾아야 돼요. 얘는 5고 여기는 이제 2에서 x는 2에서 y는 1. 자, 뭐 이 정도가 그려져 있고, 이거 y축입니다. 그럼 이제 요놈 왼쪽에 있는 2차 함수를 결정을 해야죠. 그래서 a가 양수일 때와 음수일 때, 뭐 등호는 뭐 편하게 넣으면 돼요. 요걸 두 개를 나누시면 됩니다. a가 양수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등호는 어디야? 여기가 구멍이 뚫어져 있네. 그림상에서 양수일 때는 3차 함수만. 자, a가 양수면은 이건 축의 위치가, 축이 양수 쪽으로 가니까 2차 함수가 대충 뭐 요렇게 그냥 감소만 하는 위치만 들어가게 되죠. 그 상황에서 지금 극대극소로 걸려있는 게 여기랑 여기 두 군데가 있단 말이야. 여기서 개수 변화가 생길 거라 생각을 하시고 2차 함수를 이제 이어 붙이는 거죠. 여기서 개수 변화가 딱 두 군데만 나오도록 해야 되니, 뭐 그래프 케이스 분류하는 건 어렵지 않아?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서 따져주시면 돼. 감소니까. 그 경계가 여기니까 여기만 잘 따져주시면 돼요. 이렇게 했을 때 뭐 이렇게 들어가 버리면 개수 변화가 여기서도 생기고 여기서도 생기고 여기서도 생기고 하니까 너무 많이 생겨. 그래서 뭐 이렇게도 한번 해보고, 이렇게 되면 한번, 그러니까 이렇게 그리면은 이제 t값이 바뀌면서 여기서 한 개, 두 개, 아 이것도 안 되네.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결정을 내려보는 거죠. 빵개에서 두 개 됐다가 세 개 됐다가 이렇게 두 개 이렇게 바뀌는 이 상황. 이 상황이 이제 a가 음수일 때, a가 양수일 때 이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a가 양수이면 이 부분과 이 부분이 이제 만나야 돼. 이 부분과 이 부분이 함수값으로서 같아야 된다. 그러면 f0이라고 하는 게 저기다 집어넣으면 4분의 a제곱 더하기 b제곱이라고 하는 애가 1이 돼주면 되겠죠. 이거에 대한 순서상을 잡는 거는 뭐 어렵지는 않아요. 이게 어차피 1을 만드는 과정이니까 1을 만드는 과정이고 두 정수 a, b라서 얘가 이제 여기가 1이 되거나 0, 여기가 1이 되거나 얘가 0 이렇게 만드는 과정이니까 이 순서상을 잡는 건 어렵진 않아요. 여기서 또 실수를 뭐 했다면은 이런 거는 이제 실수 노트 같은데 잘 적어 놓으시고, 또 대충 봐도 뭐 0, 1, 0, 마이너스 1, 그다음에 여기 이제 4가 들어가도 되죠. 그러니까 a가 2, 2,0 뭐 이런 애들이 들어가시면 되죠.
여기다도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안 되지. 왜냐면 A가 양수라고 가정을 하고 들어간 거니까. 이런 게 실수가 뭐 유발 상황이라면은 이런 거는 나한테 얘기를 하세요. 이런 걸 없애는 방법도 있어. 자, 어쨌든 이렇게 그냥 케이스 분류만 잘 하시면 돼요, 이게. 그 다음에 A가 이제 음수가 되는 상황이면 축이 이제 왼쪽으로 가고, 그 상황에 대해서도, 축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야. 경계는 지금 여기랑 여기로 경계가 계속 잡혀 있기 때문에, 뭐 요렇게도 넣어보고, 요렇게도 넣어보고, 요렇게도 넣어보고, 뭐 계속 해봅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찾아내시면 되겠죠. 이렇게 된, 이렇게 W처럼 된 이 상황. 이 상황을 잡아내시면 이때에,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차근차근 해야 돼. 그래서 뭐냐면 얘는 이제 낚시를 목적으로 낸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에 걸리면 안 돼. 그래서 진짜 차분하게 천천히, 그러니까 뭐 이건 얘기했지만 지식적인 문제는 아니에요. 이거는 문제가 이미 기출문제로 여러 번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지식적인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지혜롭게 어쨌든 실수 없이 잘 천천히 꼼꼼하게 잘 따지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꼭지점이 요 위치, 요 위치. 그래서 F0이 5가 되는 조건이, 그래서 F0이 요것도 마찬가지인데 5가 되는 상황하고, 그 다음에 꼭지점 F의 A가 되겠죠. 여기다가 이제 A가 꼭지점이니까 얘가 1이 되면 돼. 요거 두 개를 잘 엮어서 풀어내시면 됩니다. 이거 연립되는 상황이니까 두 개가 나오게 돼요. 상황 자체는 어려운 건 아닌데 여기는 낚시를 집어넣은 거야. 그래서 문제 자체를 내가 속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안 속게 당연히 여기 대책을 세우셔야 돼. 뭐 한 개 차이로 틀렸다. 그럼 이거 사실은 이제 실수라기보다는 내가 봤을 땐 실력 쪽에 가까운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음에 어떻게 방어를 할지를 생각을 해보세요. 그 고민이 안 되면 나한테 얘기를 하시고. 자, 이렇게 넘어갑시다. 15번은 뭐 내가 얘기를 해줄 게 없어. 15번을 틀렸다면 당연히 또 산수에 대한 문제일 거고, 15번을 풀어내는 그 기준만 잡는 거를 얘기를 하자면, 이런 문제들은 15번은 모양은 비슷한데 푸는 방법이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다 그랬지. 모양은 비슷한데 푸는 방법이 달라진다는 거는 이게 가장 강한 조건, 가장 중요한 조건이라고 할까요? 중요한 조건이 어디냐? 이거에 따라서 문제 푸는 방법이 달라진다 그랬어. 얘는 여기서 뭐 점화식 중요해요. 점화식 중요하고 AN이 양수냐, 음수, AN이 N보다 크냐 작으냐, 뭐 당연히 이게 중요한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조건은 A5는 5지. 이렇게. 그럼 5, 다섯 번째 항부터 시작을 하는 거고, 다섯 번째 항부터 당연히 케이스 분류를 하셔서 A4 잡고 거기서 A3을 잡고 2를 잡고 A1까지 그냥 밀고 가는 겁니다. 방법이 뭐 이거밖에 없어요. 뭐 이거를 좀 엽기적으로 초반부터 잡고 그냥 여기서부터 이제 밀고 가는 방법도 어떤 유튜브 보니까 어떤 선생님이 플레이하셨는데 이거 미쳤지. 왜 그렇게 해? 의미 없어. 그런 걸 별해라고 해서 가질 필요도 없고, 그냥 가장 중요한 조건 하나 타겟팅 해갖고 거기서부터 합리적으로 들어가세요. 근데 저렇게 비슷한 상황 중에 뭐 이런 식으로 문제를 이제 A3의 값을 알려주고 얘를 가지고 A5를 구하시고 이렇게 된다면 또 상황이 달라지는 거지. 그치?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됐다면 이거는 뭐 한 3점짜리 문제일 겁니다. 뭐 이게 4다. 이렇게 하면은 이걸 역추적을 왜 해? A1을 왜 구해? 구할 필요가 없잖아. A3 집어넣으면서 하나씩 그냥 4, 5 이렇게 구하는 게 맞죠. 그래서 그런 어떤 뭐 역추적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 뭐 현혹되지 마시고 가장 중요한 조건을 파악하고 어떻게 구해야 되는가, 뭘 구해야 되는가 이 방향을 보시면서 들어가시면 돼요. 이것도 뭐 우리는 이미 했던 거니까 됐고, 잠깐만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애매한데 20번을 할까 말까. 그냥 일단 뭐 4점짜리니까 합시다. 이거 은근히 모르는 친구들이 있던데, 봐라. 이게 4참수라고 할게요. 대칭축이 x는 1이야.
이 근의 합을 구하시오 라고 한다면 이게 2로 할까? 2 곱하기 4 이렇게 되죠. 이게 대칭축을 기준으로 해서 대칭축에다가 그 다음에 개수 이렇게 곱하는 거야. 그 이유에 대해서는 뭐 그냥 세팅 방법 때문에 그래요. 여기가 뭐 알파라고 한다면 여기 간격을 알파라고 하면은 여기 2 더하기 알파가 되고 여기 2 빼기 알파니까 이걸 두 개를 더하는 순간에 이게 알파가 없어지면서 2가 두 개가 생긴다고. 근데 만약 뭐 마찬가지로 대칭적으로 여기를 뭐 베타라고 한다면 간격을 베타라고 한다면 2 더하기 베타 되고 2 빼기 베타가 되니까 다 더해버리면 2만 남아 2만. 그래서 2가 4개가 된다라고 풀죠. 그래서 이 문제를 풀 때 합성이 되어 있는데 합성은 뭐 그냥 눈속임이고 f에다가 gx가 gx 이게 만약에 이제 미적분 문제라면은 이게 합성 함수로 그려야 되는 문제일 수도 있는데 이거는 수원수투이기 때문에 수원수투에서는 합성 함수 그래프를 안 그릴 수가 없어. 미분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얘를 풀 때는 오로지 하나 방법밖에 없습니다. 치환밖에 없어요. 치환. 그래서 수원수투는 무조건 치환. 미적분은 치환이 될 때도 있고 그냥 합성 함수 그려야 될 때도 있고 상황이 다르다고 했어. 그래서 뭐 gx를 t라고 t를 치환을 하는 게 그냥 가장 정석적인 방법이에요. 그럼 이제 f, t는 t를 풀어줘야 돼. 얘를 t를 풀어줘야 되고 거기다 집어넣죠. 그래서 2t제곱에 2t 빼기 1이 t 방정식을 풀어주면은 뭐 어렵지 않으니까 그냥 쓸게. 빼기 1에 t 더하기 1은 0이 됩니다. 그럼 t가 2분의 1 또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상황이 돼요. 자, 그럼 t가 gx였으니까 gx는 얘를 풀어주면 되는 거고. 너무 쉬운데. 자, 그러면 또 뭐 실수를 했다면 뭐 주기를 실수했을까? 코사인 3분의 파이면은 주기가 6이죠. 6과 12까지고 이런 방정식 문제에서는 정말 예민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게 요 범위에서 실수가 진짜 많다 그랬어. 여기 12가 안 들어가요. 근데 만약에 12를 이걸 낚시를 걸었으면은 와장창 많이들 틀렸을 거야 이게 12 때문에. 근데 어쨌든 뭐 여기선 낚시를 걸지는 않았어 12를 가지고. 근데 방정식 문제에서는 부등식 문제에서도 마찬가지고 이게 12를 가지고 많이 장난질을 합니다. 자, 그래서 2분의 1과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면 1개, 2개, 3개, 4개, 5, 6개. 여기 6이죠, 축이. 그래서 6 곱하기 6, 36 해서 간단하게 나오는 겁니다. 요거는 아직 안 한 것 같은데. 삼각함수 방정식, 요건 안 했네 아직. 요거는 이제 1학기 중에 한번 테마 잡아서 할 거예요. 삼각함수 방정식이랑 지수 뭐 방정식 중에서 합성함수 구조로 들어가는 거. 요거는 이제 6편 전에 한번 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1번도 봅시다. 21번도. 자, 21번은 자, 지수로그 함수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포인트는 밑이에요. 밑. 그래서 시작점을 밑이 같냐 다르냐를 일단 들어가야 돼. 밑이 달라도 대칭성으로 가고, 예를 들어서 문제가 y는 로그 2x랑 3x가 이렇게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이제 문제에 따라 좀 달라지는데 이게 정말 순수하게 방정식 상황으로는 이걸 풀 수가 없어. 로그 2x랑 3x 이게 뭐 대칭성으로 이제 뭐 그래프상으로 이제 넘어가서 부등식 형태로 들어갈 건데, 이게 밑이 다른 문제더라도 2x 혹은 로그 3x를 가정을 해서 보조선을 하나 그려놓고 시작을 하셔야 되고, 근데 여기서는 이제 밑이 같아. 지금 같은 상황이면은 이건 당연히 우리 교과서상에서 밑이 같은 상황은 딱 하나밖에 설명이 안 돼 있어요. y는 x 대칭. y는 x 대칭으로 밑이 같으면은 이게 이제 기준이란 말이야. 그래서 문제를 볼 때도 대칭성을 먼저 보고 들어가셔야 돼. 밑이 같아. y는 ax 더하기랑 y는 로그 ax. 근데 y는 x 대칭이 아니죠. y는 x를 인식을 하면 이게 그냥 보잘것없는 애로 보인단 말이야.
그렇죠? 이게 없으면은 y는 x 대칭인데 뭐 이만큼 위로 평행 이동한 거니까 뭐 그냥 이게 원래는 0,1을 지나가는 건데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수로그 함수에서 가장 중요한 게 정점에 대한 얘기죠. 정점을 표현을 해서 여기다가 그림을 그립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로그 함수도 a가 뭐 2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원래는 0,1을 지나가 아니 1,0을 지나가는데 얘가 2칸 올라가서 여기서 이런 그래프가 그려지죠. 근데 이 함수가 어떤 함수에 대해 대칭이냐라고 하면 여기 대칭이다라는 게 당연히 떠올라야 돼. 그리고 심지어는 이 문제 자체가 기출문제 내가 봤을 때는 그냥 완전 똑같은 문제인데 기출문제 있어요. 기출문제 완전히 똑같은 문제가 있어서 평행 이동한 상태로 밑이 같은 문제로 같은 상황으로 나온 게 있어. 그래서 그냥 이게 수능 문제인지는 모르겠어. 평가 문제였던 것 같은데 어쨌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직선이 지나가요. 그 상태 만나는 점이 여기가 A, 여기가 B. 그 다음에 이게 원이 만들어진대. 원이 만들어지는 거야. 원이 이렇게 찌그러져. 원이 어쨌든 만들어집니다. 자, 이렇게 됐는데 y좌표가 2분의 19가 나온대요. 유치하지 뭐 여기까지만 그리면 다 나온 건데 여기에서 x좌표가 2분의 15가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넓이가 2분의 121이니까 요거는 이제 11의 제곱 121 요 숫자를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거고 요 반지름이라고 하는 게 2분의 11 루트 2 이렇게 되는 거를 찾아내시면 됩니다. 반지름이 이거니까 이제 이 반지름에 대한 정보가 요 A에 대한 좌표를 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뭐 직각이 되면 삼각형이 되니 요 길이랑 요 길이가 당연히 같고 요 한 칸에 대한 길이가 여기서 루트 2 없애면 되지. 2분의 11이 되니 A좌표를 구할 수가 있어요. 2분의 15에서 2분의 11 빼면은 X좌표는 2가 되고 여기다 2분의 11을 더하면 15가 돼. 뭐 A좌표가 나왔으니까 당연히 지수 함수에다 집어넣어서 구하는 거는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출문제에 대한 공부를 했냐, 제대로 했냐에 대한 질문이에요. 이거 똑같은 문제가 있어. 그래서 그렇게 완성을 하셔야 되고 자, 22번은 이거 우리 교재 하나로 그냥 좀 세게 나갔던 건데 22번 스타일, 요 구간함수죠. T에서 요 구간함수에 대한 거는 올해 계속 유행할 거야. 6평에 나올지 모르겠어요. 왜냐면은 6평에 만약에 여기 안 나오면 수능에 나올 거야. 왜냐면 6평, 9평이 어떤 식이냐면 수능에 낼 문제를 너희들한테 적당하게 뿌려서 분위기를 보고 그 다음에 수능 문제가 나오는 걸 결정을 하거든. 6평에 이게 나오면은 수능에 나올 가능성이 뭐 없다 이런 건 아니고 6평에 나와도 나오는 거고 이게 안 나오면은 오히려 수능 때 내려고 킵해놓은 듯한 느낌? 요거랑 이제 비슷한 계열의 문제를 낼 거예요. 자, 요거는 우리가 함수 긁기라고 해서 요거를 판단하는 거는 머릿속으로 그냥 한 방에 이제 찾아낼 수 있다 그랬어. 이게 지금 이 구간 안에서의 지금 최대 이 구간 최대 함수에 대한 얘기예요. GT. 그럼 이게 이렇게 표현된다 그래서 FT에서 F의 T 더하기 2까지 이 모든 점 중에서 가장 큰 거 하나를 잡아야 되는 거야. 가장 큰 걸 잡는다라는 얘기는 이 중간에 F에 T 더하기 1도 있고 T 더하기 0.1도 있고 T 더하기 1.1도 있고 이 사이에는 모든 함수값들을 다 조사한다는 얘기예요. 그 상황 중에서 얘를 이제 평행 이동을 해석을 했는데 어떻게 해석했냐면 여기 이 함수랑 x 더하기 2라고 하는 함수에다가 여기다 x를 t를 대입한 거라 그랬어. 그러면 fx랑 f의 x 더하기 2 얘를 기준으로 해서 이 중간에 당연히 f의 x 더하기 1 함수도 있을 거고 f의 x 더하기 0.1 함수도 있을 거고 평행 이동을 촘촘하게 계속 하는 거니까 fx를 기준으로 해서 이 함수를 하나를 두 개를 그려놓고 그 사이를 꽉 채우는 이런 평행 이동을 시키는 거라 그랬어요. 자, 그래서 얘를 일단 그려야 돼, fx를.
fx를 두 칸 평행 이동한 그래프를 예쁘게 그려주시면 된다 그랬어. 자, fx라고 하는 애가 절대값에 x 세제곱에 3x 더하기 8. 뭐 이거 그리는 거는 생략하겠습니다. 여기서 포인트, 아이고 이게 상당히 숫자가 큰 값이네. 8을 기준으로 해서 미분하면은 1과 마이너스 1에서 이렇게 그려지고, 여기를 찍는 부분이 여기가 마이너스 1, 1이고 y축, 이게 조금 정확하지가 않는데 마이너스 3이라고 합시다. 자, 뭐 이런 점들을 찾는 건 어렵진 않죠. 자, 이런 높이도 중요해. 이 문제에서 이제 최대 최소 함수를 잡는 거는 이제 극대극소가 결정을 하는 거라서 이 문제도 결론은 뭐 극대극소가 핵심입니다. 자, 여기가 6이 나오고 여기가 10. 이 정도는 뭐 계산하시면 나올 거예요. 자, 이제 이게 fx야. fx. 그럼 우리는 이제 fx 더하기 2 그래프를 그려야 돼. 왼쪽으로 두 칸을 이동시키면 되죠. 왼쪽으로 두 칸을 이동시키면은 여기 마이너스 5 여기 찍고, 그 다음에 얘도 여기를 찍고, 그냥 그리면 돼. 여기 절대값이니까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잠깐만, 이게 마이너스 3에서 이렇게 간 거구나. 잘못 그렸네. 이게 마이너스 3이 여기가 아니구나. 만나는 점이 마이너스 3이구나. 이렇게 됩니다. 그래프가 좀 이상하게 됐다. 이렇게 합시다. 그림을 너무 막 그렸어. 자, 일단 여기까지는 그림을 그려줘야 되고, 여기까지 그렸다 치고, 여기 만나는 점이 마이너스 3이에요. 그래서 평행이동한 그래프를 다시 표현을 하면, 여기 요 라인에서 다시 또 이쪽으로 와서, 좀 이쁘게 그릴걸. 어쨌든 뭐 대충 이런 정도 느낌으로 그려집니다. 너무 못 그렸는데? 다시 그릴까? 요거 만나는 점, 요거는 이제 계산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풀다 보면은 나오게 돼 있어. 내가 미리 계산을 한 건데, 이거는 다시 그리자. 너무 못생겼다. 다시 그립시다. 자, 요거를 fx로 하고, 이 정도 하죠. 자, 어딘가 뭐 꺾여서 이렇게 올라오는 요 상황이 있을 건데, 이건 나중에 구하는 거야.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그려진 이제 절대값 함수를 그려서 이제 왼쪽으로 두 칸을 이동을 시킵니다. 그래서 요 마이너스 1에 대해서 두 칸을 이동시켰을 때 여기 모르는 상태라고 하고, 이쯤으로 이동을 시키고, 마찬가지로 얘도 이동을 시키고, 그 다음에 두 칸을, 그 다음에 이런 정도가 되겠네요. 자, 근데 평행 이동이 이 사이에서 촘촘하게 이동한 거니까 이 흰색을 가지고 빨간색으로 갈 때 이렇게 밀고 간다 그랬지. 조금씩 평행 이동한 건데 이 중간이 이제 꽉 차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점만 해도 이 사이가 이제 꽉 차게 돼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1만큼 왼쪽으로 평행 이동한 애는 요쯤에 이제 이렇게 점이 찍힐 거니까, 그 다음에 뭐 0.1만큼 이동한 애는 이제 이렇게 그림이 그려질 테니까 이 사이가 꽉 차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그 상황이 이제 함수를 밀고 가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그랬죠. 이렇게 된 애가
이렇게 싹 쓸고 가는 그런 상황이 된다 그랬어요. 이렇게 밀어버리고 얘도 밀리죠. 이쪽으로 이렇게 차게 된다 그랬고, 마찬가지로 이 라인도 이렇게 밀고 가면 돼. 여기까지, 요 놈까지, 여기 있는 점도 이렇게 밀고 가요. 그럼 얘도 여기까지. 그럼 이 최대 함수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최소함수를 문제를 내진 않았지만, 이건 우리 최소함수도 했었지. 최소함수는 이렇게 된다 그랬어. 최소함수를 문제를 낼 수도 있어요. 최대 함수와 최소함수를 동시에 이렇게 작업을 일단 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만나는 점, 여기를 찾아야 되고, 여기 그러니까 미분 불가능한 점을 찾는 거니까 꺾인 점 쟤네를 이제 계산하시면 돼. 이 점을 찾아내려면 이제 뭐 방정식을 당연히 풀어야 되는 거고, 이 점도 당연히 방정식을 풀어야 됩니다. 그 방정식 푸는 거는 뭐 그렇게 엄청 어렵지는 않아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쪽만 생각을 해보면, 자, 이게 뭐 빨간색으로 이동은 했지만 이게 어차피 어떻게 된 거야? 흰색과 빨간색이 만나는 점이거든. 흰색을 다시 조금 더 이렇게 된 거랑, 그 다음에 이렇게 된 빨간색이 이렇게 만나는 점인데, 자, 이게 두 칸 간격의 평행 이동 점이야. 여기가 이제 어디서 만나냐 하면은, 얘를 오른쪽으로 이동시키면 여기에 이제 흰색에 있는 거죠. 빨간색을 두 칸을 이동시키면 요 위로 올라오게 된단 말이야. 이 점을 모르니까 여기를 뭐 그냥 여기 알파로 해서 잡으면 여기를 베타라고 한다면 여기는 베타 더하기 2가 돼요. 근데 이 점은 흰색과 빨간색이 만나는 점이야. 그러니까 F 베타랑 F의 베타 더하기 2라는 방정식을 풀어주시면 여기서 두 칸 관계 이제 다시 왼쪽으로 평행 이동해서 만나는 점이 되니,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소재가 이건 수업할 때도 얘기를 했지만 정말 무궁무진하게 펼쳐질 수 있다 그랬어. 그러니까 뭐냐면 적분 문제로도 당연히 될 수 있고, 지금 여기서는 함수값만 물었고 미분 불가능한 점만 물었잖아. 상환학교에서는 이미 이 중간의 면적을 구하는 적분 문제가 나왔었어요. 그런 문제가 있었고, 거기 내 거 교재 준 거 있었어. 내가 수업 시간에는 안 했지만 그런 문제가 있어. 근데 그건 너무 계산이 많아갖고 이제 현실적으로 과연 이게 수능 문제가 나올까 해서 그냥 만약에 뭐 나온다면은 내가 이제 6평 이후에 그럼 다시 한 번 더 진행할 거니까, 이게 이제 미분 계수 문제로도 나올 수도 있어. 어떤 특정 점을 가지고 이런 GT 함수의 특정 점을 가지고 GT의 기울기를 물어볼 수도 있고, 미분으로 갈 수도 있고 적분으로 갈 수도 있고, 마찬가지로 얘네의 뭔가 이제 이 함수 자체에다가 이제 다시 또뭐 S라고 하는, S가 움직이는 이렇게 만나는 점, 이걸 뭐 다시 들어갈 수도 있고요. 최대 함수, 최소 함수만으로도 문제를 낼 수도 있고, 최대 함수와 최소 함수의 차이에 대한 문제도 당연히 갈 수가 있고. 그래서 우리 수업 시간에는 최대 함수와 최소 함수의 이거의 최소, 그 자체의 최소도 수업 시간에 한번 다뤘었고, 미분 계수도 넣었고 적분도 넣었고, 사실 다룰 건 다 다뤘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이제 기존에 계속 나오던 유형이라서 이건 오래 대유행을 탈 거야. 어떤 모의고사를 봐도 한 문제씩은 다 끼워 있을 거예요. 잘해야 됩니다. 자, 어쨌든 뭐 이렇게 요거 방정식 푸는 건 별거 없어요. 요 정도만 얘기를 합시다. 자, 일단 잠깐 쉬었다가 일단 요거 마무리를 합시다. 27번부터 잠깐 볼게요. 27번은 내가 이것도 이제 그 3월 모의고사 전에 푼 모의고사 있잖아. 연습 모의고사를 한 거 얘도 넣었는데 실제로 어려운 문제는 아니야. 27번 이제 푸는 과정 중에 그 포인트 하나만 알려줄게. A1이 3이고 A2가 6이니까 A에는 등차 수열이라서 3N으로 그냥 뭐 부담 없이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시그마에 대한 표현이 나오죠. 시그마에 대해서 N이 AK의 BK의 전체의 제곱이고 NS의 제곱 빼기 N 더하기 3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여기다가
실제로 얘가 n이 무한대로 갈 때에 대해서 최종 계산을 이제 시키는데 실제로 이게 중간에 딱 끊겨서 원 문제가 될 수도 있지, 그치?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때 이제 중요한 거는 이건 이제 뭐 미적분에 나왔으니까 너희들이 이걸 뭐 다 간과했을 것 같아서 얘기하는 거야. n을 1을 집어넣었을 때 a1에 b1에 제곱 1 빼기 1 더하기 3 이렇게 되거든. 실제로 b1의 값을 찾아내야 된다라고 한다면 여기선 b1이 1이 나오죠. 근데 여기에서 이걸 이제 SN이라고 놓고 SN에서 SN-1을 적용을 시키면 항상 이게 n이 2보다 큰 범위 이거 있죠. 이거. 이게 중요한데 여기까지 풀어내면 이게 3n의 n 빼기 1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n을 1을 집어넣으면 0이 돼요. 그치? 여기에서는 1이 나오는데 요거를 이제 간과했으면은 이 문제를 정확하게 푼 건 아니야. 근데 물론 문제에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는 거니까 첫 번째 항이 이제 의미는 없어. 마지막 계산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이제 B1이라고 하는 게 별로 중요하지는 않아요. 근데 만약에 수열 문제였다면은 틀릴 가능성이 좀 크다. 어쨌든 요거 하나 정도. 뭐 정리하는 거는 별건 없으니까. 수원에서는 되게 중요한 거지, 이게. 자, 그 다음에, 잠깐만, 28번을, 잠깐만, 어디 갔지? 아, 여기구나. 28번은, 맞춘 사람도 있고, 틀린 사람도 있고, 그래도 거의 다 맞긴 했네. 자, 28번은 이것도 뭐 이제 넓이 최대인데 간단하게만 얘기합시다. 자, 2차 함수가 있고 그 다음에 사실 이 2차 함수의 직선하고 만나는 이 점은 3월 우리 연습할 때 또 똑같이 나왔어요. 근데 이게 3월 모의고사에 매번 나오는 주제야. 그래서 내가 뭐 예측을 해서 맞췄다 이런 게 아니고 맨날 나오는 게 나오는 거라서 이제 그 전에 연습한 건 이거보다 계산량이 뭐 두세 배는 더 많았었어요. 또 문제니까. 이 교점을 찾아내는 이제 방법은 그냥 연립을 하는 거고 연립에 있어서 인수분해를 해도 좋고 근각계수의 관계를 이용해도 뭐 괜찮습니다. 요 값을 찾아내는 거는 뭐 어렵진 않으니까 이게 이제 기울기가 y는 2nx예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여기 사실은 이제 떠 있는 대충 합시다. 뭐 어차피 이게 원의 위치가 중요한 거니. 자, 여기에서 또 마찬가지예요.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인 게 그 삼각형의 면적의 최대를 구하는 거면 여기서 이제 수직 원의 중심이지. 원의 중심을 지나가는 위치에서 이거야. 반지름의 길이가 1이죠. 여기까지 온 게 삼각형 면적의 최대가 되는 상황이야. 이것도 아까 이제 삼각형의 면적 A, B의 길이를 고정을 시켜놓고 여기서 P가 움직일 때 이제 면적의 최대하고 같은 개념이지. 뭐 이 바깥에 이제 뭐 바깥에 점이 A, B가 있다고 해서 여기서 달라질 건 없어요. 여기에서 어쨌든 뭐 얘의 연장선에 이렇게 선을 원의 중심을 지나가는 이제 수직선을 하나 그어버리면 이때 어쨌든 높이를 최대로 만들 수가 있는 상황이야. 그래서 문제에서는 이제 여기까지의 거리가 중요한 거고 여기까지 거리는 이제 점과 직선의 거리 공식을 이용하시면 되겠죠. AB의 길이를 구하는 것도 이게 좌표를 구해서 구하는 게 아니고 좌표를 구하는 것보다는 요 삼각형을 그리는 게 낫지. 이게 기울기가 2의 2니까 탄젠트 개념으로 게다가 여기 간격이 2로 고정이 돼 있잖아요. 이게 A고 이게 B야. AN, BN. 그럼 이제 기울기 2n을 맞춰주려면은 여기가 4n이 되는 거고 이 길이가 나오죠. 2의 제곱에 4n의 제곱으로 밑변의 길이가 나오니까 이 높이만 구하면 된다 방향으로 가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뭐 딱히 설명할 게 없어. 사실 이런 문제가 수능에 나올까라고 한다면 뭐 이제 6평, 9평 지나면서는 사라지는 유형이 돼버려서 뭐 그렇게 많이 연습을 안 해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29번 같은 경우에는 이게 교육 과정상 사실은 이제 덧셈 정리가 아직은 들어가지 않은 파트긴 한데 덧셈 정리가 조금 편합니다. 29번은 풀이를 두 가지를 알려줄게. 자, 3차 함수가 나왔고 사실은 이게 뭐 거의 수투 문제에 가까워서 접선의 방정식을 만들었는데 접선의 방정식 요 Pn의 좌표는 구해야 됩니다. 뭐 이것도 이제 뭐 3차 함수의 성질 같은 게 있어요. 걔를 이용하면은 또 좋긴 한데 그냥 접선의 방정식 구해서 들어가시고 Pn의 좌표를 구하는 것까지는 뭐 난이도가 없어. 자, 이렇게 정해지고 문제에서 이제 반지름 CN의 반지름을 구하는 게 목적이거든. 이제 해설에는 이렇게 들어갔어요. 해설에서는 이런 방식을 첫 번째 해설에서는 그냥 이게 교육 과정상 어쨌든 극한 함수의 그러니까 수열의 극한까지만 들어가 있기 때문에 덧셈 정리가 안 들어간 상황이란 말이야. 그래서 여기다 수선의 발 내리고 보조선 그려서 이렇게 이 각도에 대해서 세타 작업을 해서 여기 Rn 여기도 Rn 이렇게 잡고 이 높이가 2분의 3으로 고정이 되어 있으니까 이 OP의 길이를 그냥 별이라고 할게요. 이러고 나면은 여기 빨간색 길이를 찾아낼 수가 있거든. 빨간색 길이가 2분의 3인데 2분의 3에다가 여기 Rn의 요 길이가 Rn의 코사인 세타가 되고 여기가 Rn이 되니까 뭐 Rn 코사인 세타 더하기 Rn이 2분의 3. 그럼 코사인 세타에 대한 이제 정보만 집어넣으면 Rn을 정리를 할 수가 있지. 뭐 이런 방법이 있어. 일단 이게 이제 가장 원칙적인 방법이고, 그다음에 이게 덧셈 정리가 사실은 이제 전범위라고 가정을 하면 덧셈 정리를 이용하는 게 맞아요. 덧셈 정리. 근데 이 범위가 들어가질 않아서 좀 애매한데 그래도 덧셈 정리는 다 알고 있으니까 덧셈 정리를 씁시다. 이렇게 하는 거죠. 여기가 2분의 여기를 세타라고 하죠. 그냥 2세타라고 하죠. 여기 세타 2세타죠. 자, 요 Rn을 구하려면 요 길이를 구하면 끝납니다. 그렇죠? 별에다가 탄젠트 세타를 곱한 게 Rn이 돼요. 자, 요 별 길이는 별거 없는 게 요거지 요거. 그 좌표가 나와 있으니까 얘는 루트에 2분의 n의 제곱에 2분의 3의 제곱. 그러면 탄젠트 세타만 구하면 되는데 탄젠트 세타를 구하는 이제 방법은 어쨌든 이게 뭐 이제 기울기가 탄젠트 2세타에 대한 값이 나온단 말이야. 탄젠트 2세타에 대한 값을 가지고 그냥 작업을 하시면 되죠. 뭐 이 점에 대해서 3차함수 미분해서 값을 집어넣으면 여기서 순간 변화율 자체가 뭐 n분의 3이 나와요. 뭐 계산은 생략할게. 기울기가 pn에 대해서 n분의 3이 나오고 그게 탄젠트 2세타야. 이걸 가지고 그다음에 1 빼기 탄젠트 제곱 세타분의 2 탄젠트 세타 요거를 이제 풀어냅니다. 뭐 그게 어렵진 않아요. 이쪽으로 곱해버리면은 잠깐만 3 탄젠트 제곱 세타에다가 빼기 2n 탄젠트 세타랑 빼기 3 이렇게 되겠네. 뭐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근해 공식에다 집어넣는 거죠. 그럼 탄젠트 세타는 하고 그냥 정리만 하시면 돼. 3분의 마이너스 n의 이 짝수 플러스 루트에 b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9 이렇게 가시면 되고 플러스 마이너스 중에서 이제 큰 거랑 작은 거 중에 선택을 해야 되는데 뭐 이제 여기가 만약에 마이너스가 돼버리면은 기울기 자체가 음수가 돼버리니까 이렇게 플러스로 갑니다. 지금 탄젠트 세타는 기울기 양수죠. 이걸 가지고 여기다가 집어넣는 방법이 사실은 수능 범위상 맞는 것 같아. 내 생각에는
그러니까 도형도 좋아. 도형도 좋고 그 다음에 이게 만약에 전범위라 가정을 하면 도형에 있어서 어쨌든 덧셈 정리가 먼저 생각이 나야 돼요. 도형에 있어서.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제 도형 쪽을 생각을 한다면 이게 수원에서 도형하고 자 다시 해볼게. 수원에서 도형은 당연히 1순위가 뭐예요?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이야.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두 번째 피타. 피타도 진짜 많이 나오지. 세 번째 닮음, 뭐 이렇게 순서를 잡으시면은 웬만해서는 도형은 다 보이게 돼 있어. 자, 근데 이제 미적분에 대한 미적분 도형으로 들어가면은 이게 다 복합적으로 들어가거든. 첫 번째가 덧셈 정리입니다. 왜냐면 미적분에서 배우는 도형의 첫 번째 성질이 덧셈 정리에서 나오거든. 사인 코사인에 대한 200 공식 이런 것까지는 수능 범위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제일 많이 나온 게 통계적이야. 통계 피타가 그 다음에 제일 많이 나왔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이렇게 들어가요. 근데 미적분은 특성상 이제 여기 도형 문제가 뭐가 있냐면 삼각함수 극한 도형 극한이라고 3도극이라고 할까? 3도극 그 다음에 무한등비급수 그 다음에 이게 덧셈 정리를 순수하게 이용한 도형 문제가 이렇게 3개가 사실 나올 수가 있어. 도형 문제로 친다면. 근데 이 중에서 이게 이제 작년이 아닌 재작년까지에 대한 얘기야. 작년 수능에는 3도극도 안 나오고 무등비도 안 나왔어요. 이 두 개가 그냥 도형이 다 빠졌거든. 사교육 문제라고 해갖고 이게 다 빠져버렸단 말이야. 근데 올해는 어쩔지 모르겠어. 나는 진짜 모르겠거든. 다른 선생님들은 이제 이 수업을 안 한다고 막 선언을 하신 분도 있어. 영상에서, 인강에서. 근데 나는 아직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이 도형 문제, 얘가 됐든 이게 하나만 이제 요소가 들어가면 3점짜리로 나오는데 덧셈 정리의 피타 여기 두 개가 엮이는 경우가 있어. 이렇게 두 개가 엮일 수도 있고 이렇게 두 개가 엮이는 심지어는 이 세 개가 다 엮이는 문제가 28번으로 나온 경우도 있어. 그러니까 도형 문제가 참 다채롭게 나올 수 있는 게 사실 미적분 문제라서 요거는 어쨌든 분류는 좀 정확하게 아시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한 거냐면 미적분에서는 도형이 나오면 먼저 덧셈 정리가 먼저 생각이 나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게 왜 이런 생각들을 해야 되냐면 너희들 문제 풀 때 수원에서 상하함수 그래프 문제가 나왔어. 상하함수 그래프 문제가 나왔으면은 머릿속에서는 자동적으로 여기서 대칭성, 주기성 이게 1순위야 1순위 이게 먼저 생각이 나야 문제를 바라볼 수 있는 간파력 더 빨리 즉각 반응이 일어나요. 근데 이게 이제 미적분의 삼각함수 이쪽으로 들어가면 상황이 또 달라. 수원에서 추구하는 거는 대칭성, 주기성이 확실한데 물론 미적분에도 얘를 엮어서 대칭성, 주기성이 나오는데 교육 과정상 여기서 내는 삼각함수 그래프 문제는 얘랑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프를 가지고 덧셈 정리를 갈 수도 있고 그래서 머릿속에서 여기 그 미적분에 나오는 삼각함수 쪽 부분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이걸 정리를 잘하고 있어야 돼. 그쪽은 뭐 사실은 이제 2, 3점 문제로 나오니까 내가 따로 얘기는 안 했는데 실제로 어렵게 나오는 거는 이쪽이라서 이런 것들을 좀 정리를 해 놓으세요. 요거 나중에 또 어렵게 나오면 그때 한번 또 해봅시다. 그래서 어쨌든 요 문제의 풀이의 첫 번째 풀이는 덧셈 정리가 생각이 났으면 좋겠어. 수능 방향에서 도형보다는 그 덧셈 정리를 안 되면 그 다음에 이제 도형으로 가는 게 풀이의 순서상 맞습니다. 교육 과정상. 자, 뭐 이 정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30번을 가봅시다. 30번이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데 계산도 많고 그냥 자 일단 요거는 우리 이제 지난주 금요일이지? 극한함수라고 해갖고 이것도 정리 한 번 더 해야 되는데 잠깐만 정리 시간이 안 되네. 근데 교재 갖고 오라고 한 거를 정리를 못하네. 얘들아 다음 시간에 이 극한한 함수 질문 마지막으로 받을 거니까 이거 잘 풀어서 가지고 오세요.
이거 아마 내신 이번에 무조건 들어가는 친구도 이 범위가 아마 들어갈 거야. 그러니까 뭐 고난이도 문제 미리 준비한다고 생각하고 풀어보세요. 자, 30번 가봅시다. 자, 최고창의 개수가 1인 3차 함수 fx. 그럼 fx는 1x 세제곱 요래 되는 애고, 뭐 머릿속으로는 3차 함수 대충 요런 정도 그리고 시작하면 될 거고, 자연수 m에 대하여 구간 0에서 무한대네. 0에서 무한대. 이 구간 안에서 정의된 함수 gx예요. gx가 이제 극한으로 표현이 된 함수야. fx가 곱해져 있고 n분의 x에 n의 x. 뭐 엄청나게 특별하진 않아요. 이게 뭐 n분의 x를 이제 구별만 하면 되는 거지. n분의 x가 일단 다 양수, n도 자연수고 x도 양수니까 뭐 굳이 뭐 절대값을 안 붙여도 되는 거야. 그래서 n분의 x가 1보다 크냐, 작으냐, 1이냐 딱 요거 세 개로 그냥 나누시면 되죠. m은 자연수니까 자연스럽게 이쪽으로 그냥 곱해버리면 되고, 그래서 뭐 m이 x가 m보다 클 때, x가 m보다 작을 때, x가 m일 때, 뭐 여기는 0 이렇게 표현을 할게요. 자, 요거 그냥 계산하시면 됩니다. 이 상황에서는 얘가 없어지죠. 요 중간부터 할게. 이게 1보다 작은 상황이면 0으로 n이 무한대가 되면서 0으로 없어지니까 그냥 x가 되고, 요거보다 크게 되면은 얘만 살아남죠. 그래서 fx가 되고, 그 다음에 이게 가조건에서 gx가 미분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연속 조건까지를 이제 집어넣어야 되니까 요 값에 대해서도 작업을 해보죠. 뭐 fx 더하기 m, 그냥 이거는 찾아내시면 돼요. 자, 일단 여기까지가 이제 미적분에 대한 문제지, 이 이후부터는 수투 문제야. 사실은 함수가 그냥 나눠져 있고 얘를 가지고 이제 이어지는 애들은 이제 수투에 대한 영역이에요. 미적분 요소는 조금 들어왔어. 자, 가조건 봅시다. 가조건에서 일단 미분 가능해요. gx가 미분 가능이고 g'의 m 더하기 1이 일단 이렇게 돼 있대. 자, 부등식 나오면 항상 머릿속으로 생각해야 되는 게 등호 먼저 생각하라 그랬어. 일단 극단적으로 g'의 m 더하기 1이 0이 되는 걸 기준으로 먼저 머릿속으로 인지를 하시고, 그래야 나중에 이 케이스 들어갈 때도 그냥 실수 없이 들어가요. 사실 이거는 이제 추론형이라서 대충 잘 때를 찍으면은 여러 개 케이스 없이 한 방에도 갈 수는 있어. 그 운이 좋아야 되는 거고, 내가 한 이제 개형이 틀릴 수도 있기 때문에 요거 인지를 못하면은 나중에 헤매. 잘못 들어가면 이게 안 나와. 나도 이게 처음에 잘못 들어갔다가 아무리 계산해도 안 나와갖고 헤맸어요. 시간이 좀 많이 누수가 됐는데, 자, 일단 이런 상황이고, 나 조건은 요거는 수능에 나온 그대로 표현을 그냥 베껴 써갖고, 요게 0을 만족하는 자연수 k의 개수가 3개, k가 3개. 그 다음에 다에서도 또 부등식이 또 나왔잖아. 이 L이라고 하는 거에 한 칸을 또 곱했더니 이게 부등식이 이렇게, 이렇게 되는 애가 만족시키는 게 이것도 3개. 3개. 자,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등호를 생각을 인지를 하고 들어가야 더 잘 보이게 돼. 자, 일단 그려봅시다. 3차 함수를 가지고 이제 들어갈 건데, 3차 함수 양수 쪽 구간에 대해서 그리기 전에 일단 여기 m을 기준으로 해서 x로 되어 있죠. 그냥 고정이 되어 있는 함수가 있어. 여기가 m이고 이 점이 이렇게 돼 있고 미분 가능해야 돼. 여기다 이제 3차 함수를 이어 붙이면 됩니다. 미분 가능하게 이어 붙일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개가 있죠. 뭐 이렇게 올려도 되고 여기서 이렇게 해도 되고 뭐 방법은 여러 개가 있을 거야. 잘 찍어야 돼. 추론형이라서. 일단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일단 해볼게. 자, 일단 첫 번째 여기서 기울기가 m을 기준으로 한 칸 갔을 때 한 칸에 대해서 음수가 떠야 되는데 뭐 0이 되는 것까지 극단적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m 더하기 1이 뭐 이렇게 극대가 아닐까 이런 상상도 해보시면서 동시에 들어가는 거야. 자, 근데 여기서는 뭐 정할 수 있는 게 없어. 나로 갑니다. 근에 대한 얘기죠. 근에 대한 얘기니까 얘가 근이 GK라고 하는 애가 이제 이렇게 한 거야. 근이 요 3차 함수가
양수 쪽에서 여기는 포함이 안 돼 있어. 0부터 무한대니까 이건 근으로 포함이 안 돼요. 이쪽에서 분명히 근이 있어야 되는데 이 3차함수가 근을 만드는 거고 3차함수의 근에 대한 분류는 한 개, 두 개, 세 개지. 한 개, 두 개, 세 개. 몇 개일 것 같아요? 잘 찍어야지 뭐. 잘 찍어야지. 여기서 세 개가 나오기는 힘들고 세 개가 나오려면은 3차함수가 말이 안 되지. 그래서 두 개를 가정을 하죠. 이렇게 두 개 정도를 하나일 수도 있지. 하나일 수도 있고 그럼 중근 이런 것도 만들어 보시고 근데 이게 세 개가 나와야 된대. 세 개. 일단 두 개인데 얘가 한 칸만큼 평행이동해서 이게 평행이동하면 네 개가 뜨는데 근데 이거를 교묘하게 딱 겹칠 수가 있잖아. 겹칠 수가 있으니 여기 간격이 1이구나 라는 거를 알려준 겁니다. 알파와 알파 더하기 근을 이렇게 가죠. 여기까지가 이제 참 설계가 잘 돼 있고 근데 좀 아쉬운 건 교육청 문제라서 계산이 좀 너저분해요. 자 마지막 이걸 가야 돼. 이제 이걸 가야 되는데 GL과 GL 더하기 1이 같은 게 위에 있는 거랑 지금 같은 표현이야. 이게 GL과 GL 더하기 1이 여기서 한 칸이 0으로 같은 상황이 딱 된 거지. 이미 여기서 하나가 들어갔단 말이야. 근데 세 개가 나오려면 평행 이동을 한번 해봅시다. 뭐 평행 이동을 해서 평행 이동을 하나를 하고 이렇게 되면 그림을 뭐 이렇게 그리면 대충 보이죠. 이렇게 오른쪽에 대해서는 이제 만족하진 않아. 지금 이게 이걸 좀 강하게 해석을 하면 이 함수에서 부등식 이제 등호는 이제 처리했고 함수에서 부등식을 읽으면 너희들 교과서에서 제일 많이 쓰는 표현이 있어요. 뭐게? 등호 우리 처리했다니까? 등호를 처리했으면은 이렇게 된 거. 이게 감소 구간. 이런 거 해석하면 돼. 쉽게 가세요. 해석은 어렵게 막 해석하면 안 돼. 그래서 너희들이 교과서상에서 배운 것들을 가지고 최소한의 그러니까 가장 단순한 것들로 가시면 돼. 감소 구간. 얘는 이미 이제 증가 구간이 돼버렸으니까 안 되고 요렇게 감소되는 구간에 이미 하나가 들어갔고 두 개가 들어가고 이렇게 세 개가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야. 근데 여기서 이제 케이스 분류가 일어나요. 여기서 케이스 분류가 M을 기준으로 해서 이런 상황이 있을 수가 있어. 잠깐만 이게 여기까지인가? 이렇게 가다가 여기가 M이거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될 때 이게 M이고 극단적인 경우로 여기에 M 더하기 1 이렇게 되면 이게 등호가 만족하는 거지. 계속 등호에 대한 얘기하는 거예요. 등호 이렇게 만족하는 이 상황에 대해서 M부터 돼서 여기 M 플러스 2 M 플러스 1이구나. M 플러스 1 M 플러스 M 플러스 3 이렇게 그러니까 만족하는 애가 한 개, 그 다음에 두 개, 여기가 이렇게 되면 안 되지. 하나, 둘, 여기가 M 플러스 2, 세 개가 돼야 되니까 이렇게 되면은 다 조건을 만족하는 상황이 되죠. M 하나, M 플러스 1 하나, M 플러스 2 하나 이런 상황이 될 수가 있고 여기가 M인데 여기가 M 플러스 1 여기가 M이에요. 그 다음에 M 플러스 2 M 플러스 3 이런 상황이 될 수가 있어. 그러니까 M과 M 플러스 1의 함수값을 비교를 했을 때 이게 M 플러스 1이 더 클 수도 있고 이렇게 같거나 아니면 여기보다 이렇게 작은 데서부터 시작을 해서 한 개, 두 개, 세 개 이렇게 만족하는 상황일 수가 있어. M 플러스 1이 함수값이 더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어요. 그 상황에 따라서 근이 바뀌어. 여기는 M 더하기 2고 여기가 M 더하기 3이 되고 얘는 M 더하기 4가 되거든. 그래서 어려운 문제야. 이게 중간에 케이스 분류를 딱 해야 되는데 이게 운이 좋으면 그냥 이걸로 풀어갖고 답이 나오면은 진짜 좋은 거고 이렇게 하면 딱 나오거든. 나는 이쪽으로 가갖고 이게 망했어요. 어쨌든 그러니까 수능에서
이게 이거나 이거냐에 대한 부분이 계속 얘기하는데 이게 등호를 인지하지 못하면은 이걸 케이스 분류를 못해. 등호를 인지해야 이게 보이거든. 그래서 부등식이 나오더라도 내가 항상 얘기하는 거 있잖아. 뭐 F3이 뭐 FX가 심지어 이렇게 되더라도 이런 부등식이 나오더라도 이게 항상 등호를 인지를 해야 돼. 그래야 이게 보여요. 항상 부등식의 기준은 등호부터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이게 같을 때 그게 기준이 됩니다. 그 다음에 시작점도 여기도 이렇게 같을 때. 자, 하여튼 뭐 여기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계산인데 요거 답이 되는 것만 하나만 마무리를 해봅시다. 시간이 없어갖고. 자, 아이고 요 위에 거 요걸로 가볼게. 식을 만드는 방법은 여러 개가 있어요. 식을 만드는 방법이 자 일단 여기서 근이 m 더하기 2랑 m 더하기 3이라고 작업을 하면 나머지 근 하나가 없거든. 나머지 근이 하나가 없으니까 그거를 뭐 베타 여기를 뭐 알파는 안 썼나? 여기 알파를 썼구나. 뭐 베타라고 합시다. 베타라고 해서 식을 만드는 게 이제 가정을 하는 거지. 이쪽을 뭐 베타 정도로 잡고 그 다음에 다른 정보가 뭐가 있냐면 f의 m이 m 그 다음에 f 프라임 m이 1인 정보가 있어. 그러니까 미분 가능해야 되기 때문에 함수값이랑 그 다음에 이제 기울기가 여기서 1이 되는. 사실은 이제 fx는 1을 가지고 함수를 이렇게 접하게 하는 이 상황으로 식을 만드는 것도 하나 방법이긴 한데 내가 해봤는데 이것도 그냥 복잡하고 이것도 복잡하고 둘 다 복잡해요. 그래서 f 그냥 여기 근이 두 개가 노출이 돼 있으니 이쪽이 조금 더 계산 양은 좀 적은 것 같아. x 빼기 베타에 m 더하기 2에 m 더하기 3으로 넣으시고 여기다가 m을 집어넣으면 좀 정리가 쉬워. 이게 m 빼기 베타에 여기 m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가 나고 m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만 되거든. 그게 m 이렇게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식 하나 나왔죠. 그 다음에 여기서 f 프라임 m을 하면 여기서도 이제 하나씩 미분이 되면서 이게 정리가 돼. 어쨌든 뭐 요 방향으로 가시면 됩니다. 근데 이 케이스 분류를 할 때 이게 생각보다 까탈스러워요. 그러니까 운이 좋아서 요걸로 바로 갔으면 답인데 나처럼 잘못된 길로 가갖고 이게 답이 잘 안 나오면은 이게 정수 조건에 안 맞더라고. m 빼기 알파, m 빼기 베타 이게 이상한 값이 나와서 한참을 고민을 했었어. 자, 하여튼 뭐 이제 요 정도 정리를 해봅시다. 여기까지만 일단 설명을 할게요. 자,